일단 시간 순서대로 계속 얘기를 할게요. 일단 그렇게 해서 성황리에 일단 오픈했는데 초반부터 처음부터 어마어마하게 고가고 이제 앞서가는 AI 기술이었기 때문에 뭐 이렇게 성황리에 오픈해서 뭐 이렇게 장사가 잘 됐던 것 같진 않아요. 초반에 경영적인 문제가 있었던 것 같은데 이제 극중 중간에 뭐 3화 정도 보셨으면 아마 윌리엄이라고 이제 뭐라고 표현하지? 그러니까 인간적인 게스트. 약혼자의 오빠와 같이 이렇게 이 웨스트월드를 방문한 윌리엄이라는 인물이 등장해요. 이제 보통 일반적인 호스트와 뭐라고 부르지? 호스트하고 게스트 일반적인 게스트는 이 웨스트월드에 와서 뭐 이를테면은 시나리오 짜놓은 시나리오대로 뭔가 모험을 즐기고 이렇다기보다 보통 이제 섹스와 폭력, 살인 뭐 이런 거에 이제 보통 집중을 해서 테마파크를 즐기는 편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같이 온 이게 매제라고 부르던가요? 네, 이 광님 매제인 로건은 이제 보통 그런 방식으로 이제 섹스와 폭력, 살인 이런 거를 요 이제 테마파크에 와서 일삼았고 이제 그 소극적인 굉장히 소심한 성격의 윌리엄도 이제 좀 이런 유의 그러니까 자기랑 가족이 될 거니까 이런 좀 동류의 어떤 이런 걸 좀 같이 즐기자라는 취지로 데리고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데리고 와서 노는데 사실 뭐 소심한 성격인 그대로 와서도 이제 호스트한테 되게 이렇게 존중하면서 매너를 지키고 있죠. 계속 처음에는 이 윌리엄이 이제 일단 계속 스포를 하기로 했으니까 그 앞쪽에 나왔던 맨인 블랙이랑 같은 동일 인물이에요. 예. 이게 스포를 계속 할 겁니다. 지속적으로 이게 죄송하지만 맨인 블랙이 미로가 어디냐 막 묻고 다니는 걔만. 네네네. 그러니까 검은 모자에 검은 옷에 아무나 죽이고 이렇게 다니는 미로 머리 뜯어서 이렇게 미로 찾으러 다니고 이런 분이 이제 맨인 블랙인데 그분이랑 이제 이 윌리엄이랑 같은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윌리엄은 매우 그 호스트들을 인간적으로 대하고 로봇임에도 불구하고 매너 있게 그리고 폭력적이지 않고 때리지 않고 죽이지 않고 되게 그 신사적으로 대했는데 얘가 이 테마파크에 적응을 하면서 자신의 본성을 깨닫고 그럼 이 시스템을 깨닫고 1화가 더 미래의 이야기거든요. 이야기 늙은 거예요? 그게 30년 뒤의 이야기인 거죠. 두 개의 이야기가 동시에 보여지거든요. 젊은 윌리엄과 나이 든 윌리엄이 동시에 계속 등장해요. 같이. 근데 시간차가 있었던 거죠. 그 시간차가 만나는 접점이 있어요. 돌로레스를 기점으로 나중에 만나거든요. 아무튼 이제 먼저예요? 네? 맨인 블랙이 먼저예요? 맨인 블랙이 30년 뒤에 인물인 거죠. 윌리엄이 윌리엄이 30년 전에 이제 인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튼 일단 시간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자면 윌리엄이 먼저니까 윌리엄은 우여곡절 끝에 이렇게 이 어떤 웨스트 월드에 적응하게 되고 윌리엄은 이제 뭐 사업적인 성공도 있었고 그리고 일단 요 배경 안에서 처가가 굉장한 부자였던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땐 처가의 뭐 재산으로 어떻게 했든 아무튼 이게 굉장한 부를 이루었고 이 웨스트월드의 큰 대주주? 큰 투자자처럼 돼서 이제 이분의 투자 덕분에 웨스트월드가 그 뒤로 이제 성황리에 계속 이렇게 발전하게 되는 것 같아요. 윌리엄은 아무튼 뭐 맨인 블랙 처음에 그 윌리엄이 자기 매제랑 이 테마파크에 놀러 온 것도 그 매제가 사실은 여기 투자를 해볼까? 라는 생각에서 같이 데리고 온 거예요. 그리고 이 윌리엄은 원래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서 실력만으로 부사장까지 올라와서 이제 경영진의 입장으로서는 얘를 사위를 삼으면 우리 회사가 좀 괜찮아, 좀 공고해지겠구나 이런 입장이었고 윌리엄은 또 자신의 신분 상승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서 부사장까지 온 거죠. 근데 이런 입장에서 이제 여기 왔을 때 처음에는 순수한 그냥 같이 우리 멀리 여행을 떠나면서 우회를 다져볼까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그 경영주 측인 그 로건 그 매제의 입장에서는 이거 한번 우리가 유수할 만한 대상인지 한번 테스트를 해보자라는 마인드로 왔는데 오히려 이제 윌리엄이 경험하고 나서 이건 반드시 우리가 유수해야겠다라고 해서 대주주가 된 거죠 나중에.
노력을 해서. 네. 윌리엄은 일단 그렇게 대주주가 된 이후로 이제 끝이고 그 뒤에 이제 30년 뒤에 현재로 오게 됩니다. 아놀드는 이제 30년 전에 그 사건으로 인해서 사망한 상태고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이 회사 그리고 이제 이 AI들을 설계하는 전체적인 이제 전체를 이제 로버트 포드가 지휘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이제 로버트 포드의 어떤 후계자격으로 이제 버나드라는 사람이 나와요. 네, 뚱뚱한 좀 흑인 그분. 네. 스포 먼저 말해야 되나? 여자 CEO랑 바람 피는 애가. 예, 그분 맞습니다. 바람이에요? 결혼? 부인이다 있던데. 있어요? 예. 그 화면에서는 사실 그 화상 채팅으로 이렇게 부인과 대화하는 장면이 나오긴 하죠. 예. 근데 일단 뭐 스포를 계속 하고 얘기를 하시면은 버나드 로로 이제 두 가지 스포가 볼 수 있는데 버나드 로가 이제 로버트 포드가 아놀드의 형상과 어떤 성격을 토대로 만든 AI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혹은 그 회사의 그 누구도 이제 AI라고 짐작하지도 못했는데 AI라고 밝혀지게 되죠. 로버트 포드에 의해서. 그리고 이제 또 뭐가 있지? 또 있었는데. 둘 다 얘기했구나. 예. 아무튼 그렇고 또 뭐가 있을까? 시나리오 계속 얘기하자면 그러니까 메인 캐릭터 중에 하나인데 이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주요 그 책임급 연구원 무슨 팀장 뭐 이런 사람이 알고 봤더니 똑같은 로봇이었던 거예요. 프로그래밍 된. 그리고 그 사람을 그 포드라는 창업주가 계속 조정을 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스스로 자기가 로봇이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고 계속 그렇게 스스로 생각한다라고 생각했는데 결국은 알고 보니까 자기가 로봇이었다는 사실에 되게 충격을 받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한 9화쯤 돼서 자기가 로봇이란 그것에 되게 충격받고 자기의 원래 그 처음에 시작점으로 돌아가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서부터 자기가 아놀드의 형상을 따서 만들어진 그런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됐고 그리고 그 자기한테 심어졌던 계속 반복해서 아들이 죽는 장면이 자신의 어떤 정체성의 토대가 된다라는 것을 이해하게 돼요. 일단 근데 왜 AI를 웨스트월드 그 게임이라고 해야 되나? 거기 두지 않고 왜 자기 옆에 둘 거예요? 아마도 아놀드 그러니까 두 명의 창업자라고 얘기하긴 그렇지만 아무튼 두 명의 이제 핵심된 엔지니어 두 명이 어느 정도 친분이 있었는데 그런 의견 대립으로 이제 친구가 죽고 나서 그 이제 빈 공간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 빈 공간을 메꿀 무언가가 예. 조수 혹은 동료 신뢰할 수 있을 만한 조력자가 그러면 아놀드를 되게 신뢰했던 거네요. 이 포드. 네, 그렇죠. 버나드를 신뢰했던 거죠. 아니. 죽은 기억은 어떤 기억이에요? 그러니까 아들이 있었는데 아들이 병상에서 죽어요. 어린 나이에. 그냥 어린 나이에. 그러니까 얘는 아빠로서 자기 자식이 어린 나이에 죽어서 좀 슬픈 거죠. 그 슬픈 기억이. 근데 그게 만들어진 거야. 그러니까 AI. 그게 만들어진 기억으로 심어진 거. 죄책감이 있는 거죠. 그 죄책감에서부터 얘가 계속 그것을 악몽을 꾸고 반복해서 뭐 그런 게 있고. 얘 말고도 꿈을 계속 똑같은 꿈을 꾸는 게 그 흑인 창녀 역할을 하는 게도 계속 자기 딸 그러니까 일단 이제 현대 얘기는 세 가지 그림으로 이렇게 쭉 가는 게 첫 번째는 백일몽이란 업데이트예요. AI의 뭐 백일몽이라는 업데이트가 일어나고 나서 이제 AI의 행동을 프로그래밍 해놓은 게 있는데 뭐 이를테면 손가락이 떨린다든지 이게 프로그래밍 해놓은 대로 이제 손가락이 움직여야 되는데 그 프로그래밍 밖의 움직임대로 뭐 이렇게 손가락이 움직인다든가 아니면 독특한 행동을 한다든가 뭐 갑자기 눈이 떨린다든가 이런 행동들이 이제 백일몽이란 업데이트 그러니까 이 AI가 꿈을 꾸는 거죠. 예전에 그러니까
계속 기억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누군가 날 때렸던, 내가 죽었다, 다시 태어난 이런 기억이 있으면 안 되니까 계속해서 리셋을 하게 되는데, 이를테면 예전에 불교로 보면 이제 전생의 기억이 남아 있는 거죠. 그게 어떤 버그인 거예요? 아니 그런 걸 통해서 좀 더 이제 뭐 기억의 이제 표현이라든가 감정을 풍부하게 해줄 거라고 이제 백일몽이랑 업데이트, 이를테면 소규모 패치 같은 게 이루어진 거예요. 일부러 그렇게 되게끔 한 거예요? 예.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이 프로그램은 이제 백일몽이라는 업데이트 프로그램은 예전에 30년 전에 아놀드가 짜놓은 코드에서 이제 가져와서 이제 업데이트를 했다고 해요. 일단 그렇고, 요 첫 번째 백일몽으로 인해서 이제 AI들이 좀씩 이상해지고 흔들리기 시작하는 첫 번째 이제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맨인 블랙이라고 아까 말씀드린 윌리엄이 이제 30년 동안 이 그 웨스트 월드로 드나들면서 이제 미로라고 하는, 그러니까 30년 동안 왔다 갔다 했으니까 이 웨스트 월드에서 제공하는 모든 시나리오, 모든 퀘스트를 다 클리어한 거예요. 이분은 그래서 숨겨져 있는, 그러니까 아놀드가 숨겨놨다고 하는 그 초창기에 죽은 이제 그분이 숨겨놨다고 하는 특이한 퀘스트, 미로라는 퀘스트를 찾아서 헤매는 이제 그런 여정이 있어요, 하나가. 한 줄기가. 그리고 이제 그래도 뭐 그리고 이제 하나 남은 게 이제 메이브라고 하는, 이제 이것도 이제 백일몽이라는 이제 요 업데이트 때문에 벌어진 일이긴 한데, 메이브라는 이제 흑인 매춘부가 하나 나와요. 이제 그 매춘하는 술집의 어떤 뭐라 해야 되나, 마담 같은 역할로 나오는데, 이 사람이 이제 백일몽 업데이트를 통해서 이제 예전의 기억을 되찾아가면서 이제 이를테면 죽고 나서 이제 수리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자각을 하게 되는 거죠. 갑자기 깨어나게 되는 거죠, 의식이. 그렇게 되면서 이제 이 그 웨스트 월드를 탈출하게 되는 과정, 요렇게 세 가지 과정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백일몽은 이제 아까 전에 메이브에도 영향을 받았지만, 버나드, 그러니까 버나드도 지금은 AI라고 알 수 있으니까 버나드도 영향을 받고요. 스토리가 뭐라고요? 백일몽이랑 메이브랑 맨인 블랙. 맨인 블랙? 예, 현대 이야기는 이제 30년 뒤인 지금 현재의 이야기는 요 세 가지 흐름이 쭉 이어진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 나쁜 윌리엄이 그 미로를 찾아가는 여정 하나랑 그 메이브라는 그 마담이 거기를 탈출하게 되는 그 과정이랑,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 백일몽으로 인해서 돌로레스가 자각하고, 예, 돌로레스나 이제 다른 이제 버나드라든가 이런 AI들이 자각하게 되는, 잡다한 AI들이 자각하게 되는 과정들. 돌로레스가 메인 주인공이에요. 주인공 여자거든요. 제일 오래된 호스트예요. 아, 네. 아, 그 사실 인물 이름이 되게 많고 하긴 한데, 일단은 여기서 가장 중심축은 돌로레스이거든요. 근데 이 여자가 뭐라 그럴까? 이 게임상에서 최고의 포상 같은 거예요. 제일 포상. 인공지능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모든 호스트들은 다 로봇이고 인공지능이 탑재가 되어 있는 건데, 그 돌로레스를 취하기 위해서 막 그 게임 참여자들이 막 사람을 죽이고 납치하고 막 이러는 경우도 되게 많은데, 이제 그게 돌로레스를 취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 그게 내용도 그런 내용이에요? 사막까지 안 가고. 엔딩,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러니까 기본적인 그러니까 뭐 숨겨진 다른 퀘스트가 아니라 그냥 보여지기에 딱 봐도 이 드라마 보면은 얘가 여주인공이구나 라는 그런 캐릭터예요. 돌로레스가 그냥 웨스트 월드에 딱 들어오면 얘가 여주인공이겠구나 하는 캐릭터. 제일 예쁘고. 네, 백인 젊은 여성의 그 어떤 팔에 박힌 그런 느낌, 예쁘고 젊은 금발의 백인 여성의 어떤 전형적인 고정관념, 그렇게 생겼어요. 로봇 걔랑 사랑에 빠지는 과정이 있잖아요. 뭐 테리랑도 내가 뭐 이렇게 키워주고 이러에 나오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뭐 다른 그 게스트들도 그런 과정을 계속 보신다는 거예요? 네,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돌로레스는, 그러니까 모든 호스트들은 그 안에서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애들은 그냥
카페 그 술집에 서서 남자를 꼬신다. 혹은 어떤 애는 말을 챙기다가 통조림캔을 떨어뜨린다. 이런 거는 계속 반복되는 행동인 거예요. 근데 거기에 게스트들이 끼어들거나 아니면 또 다른 호스트들이 정해진 루트에 따라서 그걸 하거나 그러면 예를 들어 돌로레스라는 애가 이제 짐을 꾸려서 자기 집으로 돌아가기 전에 캔을 하나 떨어뜨려요. 그러면 원래 시나리오에서는 테리라는 애가 와서 이걸 주워주면서 이 둘의 로맨스가 이렇게 그 안에서 설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다른 게스트가 그 게임을 참여하는 어떤 인간이 와서 그걸 주워주면 또 걔랑 또 그런 스토리가 진행될 수 있는 거죠. 네. 인공지능이라고 하지만 어떤 스토리가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거네요. 그쵸? 네. 그러니까 기본적인 설정이 모든 호스트들에는 저마다의 뭐랄까 소스 코드라는 한 줄의 핵심적인 코드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요 행동 패턴을 결정하는 코드가 있는데 아마 이 극을 쓴 사람이 생각하기로 이 코드라는 것이 인간들에게 누구나 다 가장 중요한 삶의 목표 혹은 행동 패턴에 해당하는 것들을 똑같이 본따서 로봇한테 이렇게 심어둔 것 같아요. 어쩌면 그 기능을 거기서부터 로봇의 캐릭터가 설정이 되고 그리고 거기서부터 로봇의 행동이 결정이 되는 거죠. 캐릭터가 생성되고 행동이 결정되는 그 두 단계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회사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프로그래밍을 하는 사람이 있고요. 첫 번째는 프로그래밍을 하는 사람은 AI의 뭐 성격이라든가 이제 아니면 행동 패턴, 그러니까 뭐 팔을 어떻게 움직이고 다리를 뭐 어떤 방식으로 걸음걸이를 하고 이런 프로그래밍을 하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시나리오를 쓰는 사람이 하나 있어요. 이 시나리오를 쓰는 사람은 이 사람이 어떤 뭐 배경을 가지고 있고 어떤 때 어떻게 태어나서 어떻게 살고 있고, 그리고 뭐 어떤 기본적으로 이제 게스트가 안 끼어들었을 경우 호스트들 간의 상관계에서 어떤 방식으로 행동을 해야 되고, 그리고 게스트가 끼어들면 어떤 방식으로 움직여야 되는지 이런 시나리오를 정하는 이제 극작가랑 프로그래머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기서 두 명이서 그 AI의 어떤 그 웨스트월드에서 행동 패턴을 결정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약간 설정이 우리가 하는 혹시 게임 같은 걸 해보시면 내가 어떤 어디를 여행하는 게임을 한다 그러면 어느 지역에 가면 그 퀘스트를 나한테 주는 설명하고 있는 어떤 인물이 거기 서 있잖아요. 내가 걔한테 말을 걸면 뭐 당신은 어느 길로 가야 됩니까? 혹은 뭐 물건을 사시겠습니까? 하시겠습니까? 이런 어떤 역할을 하는 애들이 존재해요. 그러면 내가 얘를 만나면 이런 시나리오가 전개되고 내가 얘를 만나면 또 다른 시나리오가 전개되는 것처럼 여기 있는 호스트들이 각각의 시나리오의 어떤 실마리를 갖고 있고, 여기 게임에 참여하는 게스트들은 이 각 호스트들을 만나면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뭐 얘를 만나면 뭐 금을 찾으러 떠나는 여행을 할 수 있고, 얘를 만나면 현상금을 잡고, 얘를 만나면 뭐 사랑을 하거나 뭐 다른 걸 할 수 있고, 뭐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심어 놓은 거죠. 재밌을 것 같아서. 뭐 실제로 있으면 일반 게임들이 있잖아요. 실제로 컴퓨터하고 게임들하고는 차이가 어떤 느낌? 이제 궁금해서 실제 몸 움직임. 그거의 차이가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일단 기계보다는 조금 더 인간에 가까운, 그러니까 일단 물론 뼈대야 이제 금속으로 돼 있지만 일단 살과 이게 표면은 그 살하고 살에 가까운 것과 이제 피가 나오니까요. 거의 인간의, 그러니까 동화되기 쉬운 거죠. 이 감정이입되기 훨씬 쉬운 거죠. 뭐 이를테면 뭐 2D나 3D나 뭐 저희가 게임으로 접하는 건 아직까지는 이질감이 있지만 거기서는 이질감이 거의 일단 육안으로는 힘드니까요. 이를테면 아놀드, 그러니까 버나드가 AI였다는 걸 회사 안에서 아무도 눈치를 못 챘던 거랑 마찬가지인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런데 나는 한 번까지밖에 못 봐서 모르겠지만 인간들이 그 게스트로 들어가서 한다는 짓이 딱 두 개더라고요. 합법적인 폭력, 까합법적인 섹스. 그러니까 상대방은 날 즐길 수 없고 폭력을 행사할 수 있고, 그리고 실생활에는 내 부인이 있지만 거기서는 얘네가 AI이기 때문에 죄책감 없이 섹스를 할 때 그게 두 개밖에 안 보였거든요. 다른 걸 하는 것도 있나요? 그 부분에? 뭐 목적을 찾아가는 다양한 방식이 있긴 한데, 뭐 가족들이 와서 뭐 단란하게 뭐 현상금 사냥을 한다든가, 물론 그것도 폭력이긴 하죠. 어떻게 보면. 예, 죽이니까요.
예. 퀘스트들이 계속 있어요. 뭐 무슨 어떤 그 물질 뭐지? 뭐 술병이 들어있다 그 물질 뭐죠? 아, 폭약. 그 흑역이에요? 하여튼 뭐 그런 거를 뭐 어디 가서 구해오고 위험을 무릅쓰고 뭔가를 하고 또 여기 윌리엄 같은 경우는 정말 그 돌로레스랑 진짜 사랑에 빠지고 그렇기도 하고 그러니까 체험할 수준을 좀 벗어나요. 못할 수 있는 걸 다 할 수 있는데 인간의 욕망이 그런 억눌렸던 거는 그 부분이 크니까 그런 거죠. 완전 아티스트가 그리고 하루에 입장료가 4만 달러래요. 아, 그래서 그랬어요? 완전 부자들만 갈 수 있으니까 하루만 오는 사람들은 먼저 우선적으로 그런 걸 하지 않아요. 맞아요. 그렇겠다. 한만 4만 달러 받고. 하루 4만 달러. 아, 그것도 나왔어요? 나는 갔어. 가격을 찾아봤어. 나도 가격을 몰랐어요. 뭐 일단 뭐 과정은 굉장히 길지만 일단 어느 정도 진행을 해야 되니까 시나리오는 끝만 대충 말씀을 드릴게요. 중간 절차를 어느 정도 생략하고 결론적으로 맨인 블랙이 쫓던 니로라는 이제 특수한 숨겨진 퀘스트는 이제 인간을 위한 퀘스트가 아니라 이제 아놀드가 예전에 이제 죽었던 그 프로그래머가 심어놓은 이제 AI를 위한 퀘스트였던 거고요. 예, 이 퀘스트는 이제 AI가 이런 어떤 일상을 계속 반복하면서 뭐 자각몽이든 어떤 방식이든 이제 의식 혹은 이제 자유의지를 깨달아가는 과정, 깨닫게 되는 게 목표인 퀘스트인 거예요. 결과적으로. 네, 그런 퀘스트인 거고, 그리고 메이브는 펠리스라는 조력자, 그 동양인 남자 혹시 3화 정도 보셨으면 나왔나요? 못 본 것 같아요. 아, 아무튼 이제 펠리스라는 아주 적극적인 조력자와 실베스터라는 좀 덜 적극적인 겁에 질린 조력자 둘에 의해서 이렇게 탈출하게 돼요. 결국에는 일단 이제 결론은 이제 그런 방식으로 흘러가고 이제 의식이 마지막에 이제 그 제일 오래된 돌로레스라는 이제 여주인공급의 AI는 이제 마지막에 미로라는 퀘스트를 클리어하고 이제 자유의지 혹은 이제 뭐랄까 의식 같은 게 깨어난 채로 이제 그 여기에서 초대된 몇몇의 게스트들 이제 파티에 초대된 게스트들을 살해하면서 게스트하고 로봇을 살해하면서 일단 시즌 1이 끝나게 됩니다. 네. 퀘스트 나오나요? 퀘스트 어떤 것 나오나요? 정확하게 뭐 어떤 걸 클리어해서 어떻게 해서 클리어 되었다라고 나오는 건 아니고 좀 상징적인 방식으로 많이 얘기를 해요. 상징적이고 철학적인 방식으로. 이런 호스트들, AI들은 게스트를 죽일 수 없다고 나오는데 어떻게 죽게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게 중반에도 이제 그 로버트가 한번 죽임을 버나드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뻔한 게 있거든요. 버나드는 AI고 이제 활성화된 이제 그 귀하기 활성화되어 있는 AI이기 때문에 로봇을 죽일 수 없어요. 인간을 죽일 수 없어요. AI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 아래층에 폐기된 AI들 그런 게 모여 있는 데가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폐기된 AI에게 명령을 내려서 자기만의 명령만 듣게 만들어서 이제 총을 쏘게 만드는, 그러니까 간접적으로 살해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이론을 갖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그 중간에 설명해 보면 원래 호스트들은 게스트 인간을 죽일 수 없도록 그 코드 한 줄의 코드가 방어해 준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로봇들한테 그 프로그래밍을 한 줄 해놓은 거예요. 근데 얘들이 뒷부분에 가면서 자각을 하면서 그 게스트들을 다치게 하거든요. 자각하는 행동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프로그래밍 된 것을 조금씩 벗어나와서 얘들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이렇게 해서. 사마에서 보디가드가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항상 총을 들고 다니는데 쟤네가 우리를 안 죽일 수 있는 한 줄이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하는 거군요. 만약에 그것을 지키지 않았을 때는 그렇게 가능하다는 거죠. 목숨을 깐 거 같아가지고. 그렇죠. 근데 사실 이렇게 방어적인 그 프로그래밍 한 줄이 있더라도 사실 AI에 의해서 사람이 100% 안전하다고 볼 수는 없어요. 자동 운전하는 자동차 아시죠? 요즘에 이제 거기에 이제
뭐라 해야 되지? 사고 같은 거를 예방하는 알고리즘, 사고를 최소화하는 알고리즘 이런 거 생각해 보면 그 딜레마가 있거든요. 그 인공지능차에 이제 딜레마라고 있는데 이를테면 그런 거예요. 이제 내가 운전을 안 하니까 자동차가 알아서 운전을 하는 거니까 이를테면 앞에 갑자기 아이가 끼어들어서 뭐 이를테면 이렇게 차 핸들을 이쪽 방향으로 꺾어야 돼요. 그러면 이제 보행자가 죽을 수도 있겠죠. 보행자가 죽을 가능성이 있으면은 이제 가장 안전한 거, 가장 적은 사람이 죽는 거는 이제 내가 이게 차에 타고 있는 사람이 죽어야 되는 어떤 상황이라면 뭐 그 AI가 어떻게 행동하도록 이렇게 프로그래밍을 해야 되느냐라는 질문에서는 사실 대부분이 당연히 이제 적게 죽는 혹은 이제 안에 이제 타고 있는 사람이 다치게 되는 그런 알고리즘을 짜야 되는 게 맞는데 사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차를 안 사겠죠, 사람들이. 그런 딜레마가 있어서 사실 이게 전혀 그 AI가 사람을 하나도 안 죽일 수 있게 만든다는 건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적게 죽이던가 아니면은 사람이 생각하는 가장 윤리적인 방식까지 죽일 수 있는 뭐 그렇게 될 건데 아마 그렇게 예외를 만들기 시작하면 아마 한도 끝도 없겠죠. 결국에 사람을 죽이게 될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든. 예. 아마 버나드가 이 드라마에서 로봇을 죽일 수 있는 방식에 근접한 방식으로든 어떤 방식으로든. 예. 그리고 그러니까 메이브가 탈출한다고 했는데 그 탈출이라는 게 그 게스트들이 좋아하던 쪽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네. 그 기차, 현대식 기차가 있어요. 처음에 그 윌리엄이 처음에 들어올 때 타던 기차가 있거든요. 엄청 미래적으로 생긴 그런 기차를 타고 탈출해요. 근데 사실 이것도 좀 의아해요. 저는 이제 펠릭스라는 이 적극적인 조력자, 그러니까 이분은 이제 메이브의 의식이 어느 정도 깨달았다, 혹은 이제 의식이 생겼다라는 과정을 이제 보고 나서는 이제 굉장히 극도로 좀 사람에 가깝게 대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사람을 탈출시켜야 되겠다는 어떤 그런 마음가짐에 가깝게 이렇게 탈출을 시켜 주거든요. 적극적으로. 이렇게 행동을 잘 이해는 안 가는데 왜 그렇게 도와주는지. 그러니까 정말 사람에 가깝게 이렇게 의식 과정이 완성이 됐다면은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전혀 어떤 펠릭스 사람이에요. 펠릭스는 이제 그냥 거기 직원이에요. 이를테면은 이게 여기 뭐 이렇게 그 호스트가 이제 뭐 총에 맞든 뭐 찢어지든 뭐 상처가 나든 이런 걸 이제 리셋을 시키고 이렇게 꼬매고 뭐 상처를 치료해서 고쳐서 돌려놔야 되잖아요. 이제 그런 이제 고치는 과정을 하는 이제 수리 엔지니어죠. 그 과정에서 이제 메이브가 뭐 평소와 똑같이 동일하게 뭐 어떤 총상이라든가 뭐 이렇게 자상을 입어서 이렇게 죽어서 왔는데 이제 고치는 과정에서 갑자기 깨어나요. 그 과정부터 시작해서 이제 다양한 스텝을 밟아가면서 이렇게 탈출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 이제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렇게 탈출을 도와주게 되죠. 이분은 그냥 단순한 회사의 엔지니어라서 사실 깨어나 있는 상황을 많이 못 봤어요. 그러니까 그냥 죽어 있는 어떤 그런 AI를 그냥 계속 살리기만 하는 그런 쪽이라서 그러니까 뭐 한 번도 이런 경험을 못 했을 수도 있겠죠 아마. AI가 깨어나서 뭔가 이렇게 사람처럼 사람이랑 혼동되는 정도 수준의 어떤 행동을 하는 걸 못 봤을 수도 있겠죠. 백일봉을 왜 넣은 거예요? 백일봉을 처음에 넣은 이유가 뭐예요? 그러니까 표현, 감정 뭐 이런 걸 풍부하게 만드는 어떤 패치였던 거예요. 그 사람이 좀 더 자연스러운. 그걸 만들기 위해 넣었던 건데 그게 그런 결과로 그러니까 손님들이 디테일 때문에 돌아온다고 아. 디테일을 만들기 위해서 그 말. 그렇죠. 그 사람이 이마로 로버트 포드 그 사람이야. 로버트 포드가 그 한니발 역할했던 사람 그 사람. 네 맞아요. 그래서 동정심이 사실 저는 안 생길 것 같은데 어떠신지 사실 다른 분들은 이게 그러니까 지금 드라마를 몇몇 보신 분들은 사람이 이제 연기하고 있는 건 알지만 일단 극 중에서는 AI인 여자 AI인데 여자 형태를 가진 그냥 로봇인데
뭐 강간을 당한다든가 아니면 살해를 당한다든가 이런 게 동정심이 느껴지시는지 사실 좀 의아해요. 근데 이거에서 엄청 충격적이었어요. 메리 블랙이 윌리엄인 거 몰랐으니까. 네. 돌로레스라는 그 여주인공 이렇게 머리채를 잡고 끌고 가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렇게 여자 그 주인공 물어봐도 주인공 캐릭터를 폭력적으로 끌고 가지가 별로 못 본 것 같은데 그래서 엄청 충격적이었거든요. 물론 얘가 AI라는 걸 알고 있지만 저는 그런 면에서는 느껴질 것 같아요. 이런 정도로 정도하다면 아까 펠릭스 캐릭터 잘 모르겠는데 그 공감할 수 있을 정도로 좀 헷갈려지지 않을까. 사실 그 정도로 공감한다면 탈출에 충분히 도움을 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그만큼의 어떤 근데 동정심 왜 매니블을 그렇게 번역이 된 거예요? 윌리엄이라고. 그러니까 사랑에 대한 배신감. 배신감. 그 돌로레스랑 윌리엄이랑 이렇게 막 퀘스트를 거의 끝까지 이렇게 진행해 가는 과정에서 이제 둘만의 어떤 사랑 뭐 이런 게 생겼었는데 돌로레스는 퀘스트가 끝나고 윌리엄이 집에 가면 처음부터 다시 리셋되고 이렇게 되니까 인 것도 있고요. 이게 첫 번째는 그거고 두 번째는 이제 다른 게 있는데, 그러니까 이 윌리엄은 이제 사업적인 성공을 해서 이제 계속 그렇게 가정도 잘 꾸려나가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마음은 돌로레스한테 있으니까 계속 돌아오고 이러니까 이제 어떤 그 부인은 자살하고 부인은 자살해요. 부인은 자살하고 아이들은 이제 아는 거죠. 이제 뭐 구체적으로 돌로레스를 사랑하고 있다 이런 건 모르겠지만 이제 계속 다른 데 마음이 가 있다라는 건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 와서 처음에 그 네이브가 이제 흑인 매춘부 역할을 맡기 전에 이제 그 이전에 뭐 아이랑 같이 살고 있는 그냥 뭐 매춘부가 아닌 그냥 일반 다른 뭐 무슨 역할인지 모르겠지만 아이랑 같이 살고 있는 역할인데 여기서 한번 실험을 해봐요. 이제 그 전에까지는 이렇게 막 죽이고 이렇게 이유 없이 퀘스트가 아닌데 막 죽이고 그러진 않았는데 여기서 한번 그러니까 아무런 이유 없이 퀘스트도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한번 죽여봐요. 그렇게 할 수 있는지를 실험해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거기서부터 시발점에서 내가 이렇게 사람 AI를 아무 이유 없이 죽여도 뭐랄까 뭔가 특별하게 동정심 이런 게 안 느껴지는구나 해서 이제 거기서부터 시발점이 돼서 이렇게 계속 우리가 봤을 땐 굉장히 극심한 행동인데도 서슴없이 저지르는 것 같아요. 아니, 나는 좀 다르게 해석을 했는데 그 처음에 그 되게 순진한 그 이름 뭐지? 윌리엄이 순진한 윌리엄이 처음에 이 게임에 처음 참가했을 때 돌로레스를 보고 좀 예쁘다 그리고 친절하게 대했고 그리고 점점점 얘를 도와주면서 사랑에 빠지게 돼요. 근데 중간에 그 매제가 얘 로봇이야 너 이거 확실하게 깨달아야 돼 그러면서 배를 칼로 찔러서 로봇 장식을 보여주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깐 놀랬지만 다시 걔를 찾으러 가요. 이미 사랑에 빠진 상태라 로봇도 상관없어 이런 식으로 걔를 계속 찾으러 가요. 그래서 그 돌로레스를 찾기 위해서 그 모든 넓은 지도를 다 헤매고 다니면서 걔를 찾으러 다녔거든요. 그래서 그 지도의 끝까지 와서 내가 그 과정에서 살인도 너무 많이 하고 너무 나쁜 짓을 많이 해서 내가 자신이 좀 변했다는 걸 느꼈지만 그래도 이 공간이 굉장히 흥미로운 공간이구나 라는 또 생각해서 이것을 내 소유를 해야겠다라는 마음을 먹고 매제를 돌려보내고 다시 돌로레스를 찾아갔는데 만나거든요. 근데 만나는 장소가 맨 처음에 자기가 여기 이 게임에 들어왔던 그 마을에서 그 돌로레스를 만나는데 자신은 너무 반가워서 드디어 만났다 너를 그래서 다가가는데 돌로레스는 처음에 했던 그 행동을 똑같이 통조림을 떨어뜨리고 있고 그 통조림을 다른 게스트가 짚고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자기를 바라보는 그 시선은 전혀 모르는 사람을 보는 것처럼 그때 확실하게 깨달은 거죠. 얘는 그냥 로봇이고 내가 마음을 그렇게 주고 로봇임에도 불구하고 사랑했다고 생각을 하지만 얘는 그런 거 모르고 다 잊어버리는구나. 그런데 30년 동안 돌로레스를 계속 찾아와요. 돌로레스를 중간에 와서 이렇게 강간하기도 하고 막 다른 방식으로 계속 만나러 오는데 저는 그게 약간 변질된 미련 같은 거 이런 그렇게 해석도 되고 아니면 거기서도 얘가 뭔가를 더 그 다음을 뛰어넘는 뭔가를 찾고 싶었던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걔가 돌로레스가 자각해서 자신을 기억해주길 바란다까지는 아니더라도 뭔가 자기가 이렇게 그때 당시 처음에 가졌던 로봇이지만 내가 사랑할 수 있겠다라고 마음먹었던 그것을 어떻게 뭐 되찾고 싶거나 어떤 그런 형태로 하는 게 아니라면 돌로레스를 계속 만나러 이유가 없잖아요. 30년 동안 계속 만난 거예요. 네. 돌로레스한테 의식을 주기 위해서 그 미로를 찾는 거 아니에요? 아 그런 건 아니에요. 그걸 아예 몰라요. 그 미로라는 퀘스트가 숨겨진 퀘스트라는 건 알고 있지만 그 목적이 뭔지는 아무도 몰랐어요. 네, 근데 그 마지막에 가서야 돌로레스가 깨달은 거죠. 그 로봇 자체가 깨달은 거야. 아, 이 미로라는 퀘스트가 결국 인공지능을 갖고 있는 우리 그 호스트 로봇들이 의식이라는 것을 스스로 자각하는 순간 이 미로의 퀘스트의 끝이구나. 그럼 그거는 누가 받는 거예요? 아놀드가? 네. 네. 아놀드가 암시를 이렇게 줘요. 그러니까 그 미로는 동그란 원판에 그냥 구슬이 굴러가는 건데 그 되게 재밌는 건 미로는 보통 입구와 출구가 있잖아요. 근데 그건 입구 출구가 없고 그 동그란 원판 자체가 막혀진 미로예요. 근데 공은 바깥에서 안으로만 갈 수 있게 돼 있어요. 근데 안에는 사람이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 면이 어떤 의식이 내면으로 계속 이렇게 들어가서 결국 인간의 모습에 공이 다다르면 이게 나라는 자라는 것이 생겨나는 듯한 암시를 줘서 그 모든 호스트들이 외부의 많은 경험과 어떤 실수와 이런 것들이 누적되다 보면 의식이 생겨나고 거기서 뭐 어떤 뭐가 생겨나는 거죠. 자아라든가. 그러면 그 아놀드는 그 호스트들이 자유의지를 가질 수 있을 거라는 걸 믿었던 거예요? 아니면 자유의지를 내가 가졌다고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일련의 어떤 스텝을 밟게 된다면. 그게 자유의지인 거예요? 아니면 내가 자유의지를 가졌구나라고 또 한 번의 프로그래밍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글쎄요. 그거는 사실 AI가 돼보지 않는 이상 모르지 않을까요? 혹은 이제 아놀드가 의식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의식을 갖는다는 것에 대해서 인정을 한 거죠. 처음에 계산하기 전에. 그러니까 이걸 내가 만들어보고 로봇의 몸체를 가지고 계속 질문하고 하다 보니까 얘가 의식을 자기 스스로 의식이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구나, 의식할 수 있구나, 모든 것을 거의 인간 수준으로 라는 걸 깨닫고 이 모든 자신의 만들어낸 이 세계에 그냥 다 파괴하고 없었던 일로, 왜냐면 이게 많은 부분 문제가 될 거라는 것을 예측했으니까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동정심이 생기는가? 네. 어떨지 궁금해서요. 사실 다른 분들은 이게 하기님은 제가 봤을 때 생길 것 같고. 아니,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동정심이라는 걸 어떤 그냥 인간이 느끼는 감정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진화의 과정에서 생긴 어떤 생존 스킬로 바라보면 그 대상이 AI든 뭐 강아지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내가 감정이입이 되면 자연스럽게 그냥 자동으로 이렇게 반응하게 되는 스킬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분들은 이제 조금씩 낮춰보면 어디까지는 못할 것 같다라는 지점이 생길 것 같아서, 제가 이를테면은 뭐 지금 일단 완전 사람과 비슷한 생각을 하고 그런 걸 이제 드라마를 통해서 보셨으니까 가능한데, 뭐 이를테면 그 강아지 같이 생긴 로봇인데 발로 차는 그런 영상 보셨어요 혹시? 발로 차면 이렇게 막 네 발로 또렷이 서려고 이렇게 막 주춤주춤하면서 넘어지고 막 그런 영상도 이제 사람마다 좀 달라요. 반응이 불쌍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냥 로봇인데 테스트하는 거고 저게 테스트하는 게 당연한 거지. 이게 네 발로 서게 만드는 뭐 어떤 일련의 알고리즘을 만들 건데 차면서 이렇게 실험하는 게 당연한 건데, 그것까지도 이제 좀 어떻게 보면 동물 실험처럼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 거죠. 거기까지도 이제 좀 연민을 느끼시는 건가요? 저도 약간 불쌍하네요. 그 리콜 많이 달렸다고 그러는데 그 발로 차지 말라고. 그 로봇인데도 불구하고 프로그래밍도 내고 그 스스로 생각하지도 않는데 그렇죠. 그걸 근데 약간 다른 분들은 어떠세요? 근데 거기까지도? 혼란스러운 것 같아요. 아까 그
윌리엄이 와서 네. 다시 다른 게스트를 보고 내가 분명히 얘한테 감정적인 동화를 일으켰는데 또다시 얘는 다른 게스트들한테 캐리를 뭐 이해를 한다면 동정심을 느꼈다가도 굉장히 헷갈려지기는 할 것 같아요. 근데 아까 뭐 백일동이라는 것을 통해서 자유의지, 이 AI가 그런 의지를 가질 정도로 막 생각하는 순간 결국에는 인간하고 비슷하게 느껴지지 않을까요? 이 자유의지를 가졌다는 건 결국 프로그램 대대로 행동하는 게 아니라 그 프로그램 바깥으로 벗어나서 행동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 시간은 좀 생기지 않을까요? 나는 그냥 여기 강아지를 워낙에 좋아하기 때문에 알고도 불쌍할 것 같아요, 그건. 얘가 이입할 수 있는 데이터가 있으면 그냥 어떠세요? 다른 데 저는 당연히 이입된다는 쪽이에요? 캐스터웨이에서 그 윌슨 윌슨. 너무 속상했거든요. 그 윌슨 윌슨. 떠내는 그러니까 그게 무생물이지만 그 정말 많은 감정을 교류했고 그 아무도 생존할 수 없는 그 무인도에서 걔랑 나랑 어떤 관계를 맺었잖아요. 그건 자기만의 환상이잖아요. 그렇다 하더라도 그거는 걔랑 관계를 맺는 게 아니라 내가 일방적으로 그것을 상징화시켜서 그 어떤 사람처럼 대한 축구공일 뿐이지 걔가 뭘 느끼거나 하는 건 전혀 아닌데. 아니어도 사실 여기서 감정이입을 하게 되면은 기계를 파괴하는 행위조차도 이미 이제 어떤 살인 혹은 이제 동물을 죽이는 도축 행위와 가깝게 느껴지게 되는 거죠. 왜냐면 우리가 이 그렇게 기계를 만든 이유가 AI를 만든 이유가 그냥 로봇처럼 만들지 않고 사람처럼 만든 이유는 그걸 하기 위해서잖아요. 사람처럼 네. 느끼기 위해서. 근데 사람이 아닌 대상을 말씀드렸잖아요. 개 모양을 가지고. 개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개 모양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 저는 심지어 그 영상을 이렇게 이렇게 걷는 로봇, 진짜 로봇처럼 네. 생긴 건데 얘가 어떤 충격에도 잘 넘어지지 않고 아니면 그 서 있는 자세를 잘 교정할 수 있게끔 새로 개발된 로봇을 이렇게 길 따라 막대기로 자꾸 그걸 이렇게 치면은 걔가 이렇게 하다 다시 일어나고 다시 일어나고 하는데 저 막대기가 너무 미운 거예요. 그 실험을 하기 위해서 만든 건데도 그러니까 이건 이 AI, 심지어 AI라면 나는 오히려 먼저 감정이 가고 이성으로 그걸 계속 교정할 수밖에 없어. 이거는 로봇이다, 이건 로봇이다 이렇게 바뀔 것 같아. 어떠세요? 진짜일까요? 네. 차라리 오늘 그냥 네. 한 번씩. 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윌슨 얘기하기 전에 사람들이 인형이나 이런 무생물에도 애정을 가지잖아요. 동정심을 가지고 사람들에 따라서 그건 잘 못 버리는 사람들도 있고 사람들이 존재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움직이고 있으면 더 그게 강해질 것 같아요. 처음에 그런 생각도 들어요. AI의 특징이 아까 말씀하신 특정 패턴이 있잖아요. 그 패턴을 계속 보고 있으면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처음 프로그램된 거지. 저도 컴퓨터 엔지니어다 보니까 프로그램되어 있는 대로 움직이네 라는 생각이 들면 그게 떨어질 거는 같은데 그거랑 또 무관하게 어떤 사물에 대한 정의라는 게 또 존재하기 때문에 그게 이제 복합적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인공지능 로봇을 보면서 이 아놀드라는 사람, 아놀드가 아니죠. 또 윌리엄이라는 사람이 그런 계속 빠져드는 그것도 충분히 이해가 되고 아놀드가 처음에 생각했던 이게 위험할 수 있다는 게 도리어 AI가 사람을 죽이기 때문에 위험한 게 아니라 사람이 AI에 대한 감정이 일반적인 사물이나 그냥 단순하게 프로그램된 로봇보다 훨씬 더 빠져들 가능성이 있다는 위험성을 생각했던 거고 제가 느끼기에는 그 위험성을 대표적으로 보여준 게 윌리엄이 아닐까? 뭐 이렇게 연결이 되고 있는 거죠. 줄거리만 들었을 때 제 느낌으로 그랬어요. 사실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었던 동정심이란 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동정심이 생긴다면 이를테면 AI 같은 경우에는 죽이면 안 된다 혹은 이제 윤리적인 규범이 생겨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AI 같은 경우에는 예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 혹은 윤리 규범이 생기는 거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데 아까 말씀드린 그 로봇 서려고 하는 그 로봇을 밀치는 것조차 어느 정도 그러니까 동물 실험처럼 엄격한 윤리 규범이 있어야 되고 이런 것처럼 생각이 되는 예, 동정심이 있다면 그렇게 가는 게 순리가 맞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것까지 생기게 돼 버리는 게 맞는 건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럼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는 규범이라는 게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어차피 선악의 기준이라는 게 사람들이 합의 보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규범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다수적으로 사람들이 이런 게 맞다라고 합의를 볼 수 있다면 당연히 그런 규범이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로봇에 대한 어떤 윤리적인 규범이 생길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AI에서 이제 서 있는 로봇에서 한 단계 좀 더 이제 차원을 낮춰보면 이제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제 윌슨 같은 윌슨 같은 형태의 아예 움직이지도 않고 그냥 이를테면은 표적 그러니까 총에 대한 표적 또 만약에 사람 형태로 돼 있으면은 근데 여기서는 저는 생각하기에 조금 구분을 지어야 된다는 게 아까 세훈 씨가 말씀하셨듯이 생각했던 건데 윌슨을 보면서 그냥 축구공에 풀 이렇게 심어놨지만 외로운 공간에서 내가 혼자만의 대화의 대상으로서의 어떤 사물과 어떤 동물과 유사한 행동 패턴을 보이는 기계라는 것과 비교해 봤을 때 얘는 주관적인 감정의 교류의 대상이고 얘는 외형적으로 어떤 동물 어떤 그 생명체와 유사한 행동 패턴을 보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느꼈을 때 이쪽은 실감나는 무엇이고 이쪽 그 축구공은 전혀 사람 같지 않지만 그냥 내가 감정적으로 교류하는 그냥 무엇인 거죠. 이쪽은 주관적이라고 볼 수 있지만 이거는 약간 객관성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유사성이라는 측면에서. 그러면 조금 다른 차원으로 얘기해 볼게요. 실제하지 않는 어떤 가상 공간에 VR 속에서 존재하는 뭐 그런 그 뭐 이를테면 뭐 GTA 같은 게임들 사람 죽이는 어떤 사람을 어떤 실감나게 죽일 수 있는 데이터로 죽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같은 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주관적인 우리가 사물에도 애착을 하는 것은 주관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것이 소중하다 소중하지 않다 나한테 어떤 뭔가를 채워주기 때문에 사물에 대한 애착을 하는 거고 객관적으로 인간과 매우 유사한 형태 혹은 행동 패턴을 갖고 있는 기계에 대해서 갖게 되는 어떤 동질감 혹은 약간 이질감 뭐 이런 것들은 좀 다른 측면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이거를 아울러서 생각을 해보면 인간은 왜 이런 것들을 만들고 어떤 것에서는 이것을 되게 애착을 갖고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자신의 욕망을 해결할 수 있는 대상한테는 애착을 해줄 수밖에 없잖아. 윌슨이라는 것이 나의 외로움이라는 부분을 어느 정도 해소를 해주기 때문에 그에 애착을 하는 거고요. 어떤 기계를 만들고 그거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사용을 하지만 그것이 내가 소중하거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나의 욕망을 투영해서 욕망을 해소하거나 아니면 욕망을 자극하거나 어떤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그 어떤 감정적인 뭐가 생긴다고 생각하는 거고 그러면 그걸 크게 봤을 때 어떤 형태이든 어떤 형태이든 뭐 그것이 되게 단순한 것이든 복잡한 것이든 인간과 유사하건 그렇지 않건 가상이건 현실이건 간에 내가 욕망을 제대로 투영해서 그것에 대해서 감정적 해소가 가능하다. 욕망에 대한 어떤 그런 것이 투영돼서 피드백을 충분히 느낄 수 있다면 그러면 거기서는 이제 여러 가지 이런 게 생겨요. 여러 가지 복잡한 것들이 생겨나게 되겠죠. 근데 이것을 어느 선까지 주관적인 판단이고 어느 선까지 객관적인 것이냐 보는 네. 것은 그건 이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같이 체험하고 공감할 수 있느냐의 수준입니다. 약간 느낌이 좀 달리 가는 느낌이 뭐가 있냐면 하나는 AI 로봇의 이권, 로봇권 네. 이런 쪽 측면하고 저 같은 경우는 좀 약간 다르게 접근했었던 거 느끼셨을 거예요. 저는 사람이 인공지능 로봇이 있기 때문에 생길 수 있는 문제에 좀 더 포커스를 둔 거. 그러니까 제가 느낄 때 아놀드가 위험성을 생각했던 부분은 그쪽이 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본 거죠. 그리고 이
모르겠어요. 인공지능의 인권? 아니요. 사람이 인공지능 로봇이 있기 때문에 생기는 감정이입이라든가 동정심이라든가 이런 게 어디로 갈지 모르겠다라는 것에 대한 위험성을 더 생각했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왜냐하면 지금 아놀드가 그렇게 위험성을 생각하면서 자기가 죽는 모드로 만들었었고 뒤에 윌리엄이라는 사람이 변해가는 모습을 봤을 때 도리어 인공지능 로봇이 인간을 더 호쾌하게 만들 수 있다는 측면에다가 어느 정도 수정을 준 게 아닐까? 그게 보여요, 저한테는. 일단 저희 아놀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로라는 퀘스트, 그러니까 그 AI가 의식을 깨달아가는 퀘스트를 만들어 본 제작자로서 봤을 때는 이제 인간이 위험해서 뭐 이 테마파크를 중지시키려고 했다기보다는 AI에 좀 더 이제 마음이 무게중심이 가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죠,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아까 물어보셨잖아요. 게임 내에서 사람을 죽이는 거에 대해서 동정심이 없냐. 근데 뭐 로봇개를 죽이는 거에 대한 아니 그 차는 거에 대한 동정심은 전 개인적으로 되게 학습의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학습,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막 사람 죽이는 GTA 같은 컴퓨터 게임을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이 옆에 친구가 막 사람 죽여 GTA를 너 잔인하다 뭐 이렇게 사람을 죽여 말했을 거예요. 근데 몇 번 하다 보면 그게 익숙해지니까 이제 거기에 대해 그런 감정을 안 가지게 된단 말이에요. 다 죽여버려 이러면서 하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이것도 그 동물계 있잖아요. 아니 그 뭐지? 로봇계 있잖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저희가 동물처럼 뭔가 행동하는 어떤 형태의 로봇을 사람들은 아직 익숙하지가 않아요. 사람이나 동물처럼 실제로 뭔가 나와서 기계가 행동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진화적으로 과거의 그 사람 원소처럼 동정심을 가지게 되는 거고. 근데 이것도 이게 뭐 막 계속 죽이고 싸죽이고 몇 번 이런 게 되게 좀 학습이 되면 로봇 개를 죽이는 것까지는 안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이유는 사람 모양의 로봇을 죽이는 것도 안 그렇잖아요. 점점 그렇게 바뀌어갈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웨스트월드에 보면 처음에 주인공 남자 주인공 윌리엄. 막 거기에 딱 왔는데 사람들이 게스트들이 사람 막 죽이고 막 그러니까 이거 나는 이렇게 못하겠어요. 하다가 점점 하다가 익숙해져서 그런 거 같아요. 저는 옛날에 스타크래프트를 처음 봤을 때 그 저그가 빨갛게 팍 터지면서 죽는 그 장면을 보고 너무 잔인해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나중에 익숙해졌지. 게임상에서의 생명체가 피를 뿌리면서 죽는 그게 너무 잔인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잔인하더라고요. 말씀하셨는데 학습에 의한 반복 이거랑 또 욕망 말씀하셨잖아요. 저는 이 개념들을 다 포함하는 게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익이 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는 계속 이 감정이라는 것을 기술이라고 보기 때문에 어떤 것이 만약 반복이 된 욕망에 의해서는 결국 나한테 이익이 되면 그것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동정심이라는 것도 행복감을 얻는 그렇게도 볼 수 있고 기분 좋은 동정심을 갖게 되는 것도 사실은 이 사람과 내가 관계를 맺어야 되는 내가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에 생겨난 기술이라고 보면 이 사람과 관계를 맺음으로써 내가 살아남을 수 있는 확률이 줄어든다라고 하면 동정심을 버릴 수 있다. 근데 그런 계산을 사람들이 이렇게 아주 정밀하거나 의식적으로는 못하겠죠. 정확하게 할 수는 없잖아요. 네, 의식적으로는 못하고 그냥 직관적으로 이런 식으로 딱 느끼면 같은 움직이는 생명체인데도 나한테 해가 되는 바퀴벌레 죽을 때는 전혀 죄책감이 안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데 또 뭐 귀여운 내가 벌레를 키우고 있는데 벌레가 죽으면 엄청 슬프잖아요. 그러니까 윤리적이라는 관점도 결국 인간의 관점이라는 그죠. 이익이 되는 쪽으로 가는 저도 거예요. 되게 그런 부분이 되게 합의의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바퀴벌레는 누구나 죽여도 괜찮다라는 합의, 이렇게 전반적인 합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단적인 반대되는 발레로 예전에는 한국에서 개고기 먹는 게 별로 안 그렇지 않았잖아요. 아주 옛날에는 그냥 키우던 개 말복되면 잡아먹고 그거에 대해서 많은 죄책감을 느끼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옛날 사람들은 조금 미안하긴 했지만, 근데 어느 순간 이제 요새는 개 키우는 게 잡아서 못 먹잖아요. 이게 어떤 합의가 점점 이렇게 역으로 그러니까 잔인한 게 덜 잔인한 걸로, 그러니까 합의가 역으로 또 이렇게 진화되는 상황이거든요. 저는 근데 여기서는 자유의지를 갖게 된다는 게 포인트 아닌가요? 만약에 정말 그 AI라는 게 이런 생각하는 그게
얘기하는 자유의지라는 것을 갖게 된다면 인간의 윤리뿐만 아니라 이들을 주체로 한 윤리도 결국에 필요한 거 아닐까 하는 그러니까 생각이 사실 든다는 거죠. 여기서 나온 AI는 굉장히 사람과 가깝게 피와 살로 이루어져 있어요. 뼈대는 이제 강철이지만, 근데 AI가 굳이 피와 살로 이루어질 필요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말했던 무슨 예, 형체가 없는. 기계 형태이고 인간들이 생각하기에 저 뭐라고 해야 돼? 이 객체는 고통이나 감정 이런 것을 느끼지 않을 거야 하면 사회적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고 봐요. 그리고 얘네들을 무슨 윤리적 존재로 봐야 된다는 이런 합의는 안 이루어질 거라고 보는데, 만약에 정말로 기술이 발전해서 이런 기계들도 우리가 인간의 입장에서 생각한다는 느낌을 받는다면 이 기계들의 윤리도 결국 필요해지지 않을까. 잠깐 생각나는 게 무슨 알파 컴퓨터인지 지네들끼리의 언어로 얘기해가지고 너무 무서워서 꺼버렸다는 기사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인공지능끼리 대화를 시켰더니 갑자기 지네들만 알아듣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커뮤니케이션 하기 시작해서 진짜요?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아니라고 확인은 안 됐지만 그럴 수도 있다라는 얘기까지 나왔어요. 그리고 그때 저는 JTBC에서 봤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얘기해라라는 명령어를 넣지 않아서 그랬다고. 근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원래 이 안에서 인간은 뭐 호스트의 공격에 의해서 보호받는다라는 그런 소스 코드가 있다고 했잖아요. 만약에 그러니까 내가 로봇이고 이미 프로그래밍화 돼 있어. 근데 어느 순간 자각을 해서 이 프로그램을 내 스스로 바꿀 수가 있다. 라는 게 되는 순간, 그럼 내가 여기 있는 내 원래 정해져 있던 나의 어떤 그 모든 소스 코드를 내 스스로 바꿔서 인간이든 뭐든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할 거잖아요. 이제 거기서부터는 이런 의식을 가진 생명체로 인정을 해야 되고, 거기서부터 또 대해야 되는 방식이 달라져야 된다는 거. 그때 되면 인류는 정말 되는 거 아닌가요? 사실 이 드라마에서도 그렇게 나와요. 마지막에 돌로레스가 얘기할 때 이렇게 계속 이 앞부분에 말한 게 있거든요. 지금 세계는 만들어지고 지금의 이 세계는 현재 있는 누군가를 위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올 누군가를 위한 공간이다라는 걸 설명했는데, 맨 앞부분에 설명됐을 때 그 설명은 이 테마파크를 만들었을 때 이 로봇들이 주인공이 아니라 여기 놀러오는 게스트들이 주인공이 될 것이다 라는 식으로 그 해석이 되거든요. 근데 마지막에 돌로레스가 윌리엄한테 그 얘기를 해요. 완전 이제 자각을 한 돌로레스가, 이제 자기가 스스로 이제 의식하는 돌로레스가, 너희들 인간은 앞으로 다 죽을 거야. 너희의 꿈도 욕망도 그런 것도 시간이 들어가서 다 사라져서 흙이 되고 그 위를 죽지 않는 신들이 걸어 다닐 거야. 그래서 지금의 이 공간은 너희들 위한 게 아니라 그 앞으로 올 그 사람들 위한 공간이다라고 자신들이 그렇게 될 것이라는 암시를 하거든요. 뭐 이제 그런 게 좀 약간 인상적이었죠. 그런 장면이. AI의 인격을 인정하는 순간 사람하고 기계의 구분이 이제 없어지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도 기계치고 될 수 있다. 구분이 없어진다기보다 오히려 인간이 더 떨어지는 존재가 되는 거죠. 중간에 그 메이브라는 애가 탈출하기 전에, 그러니까 얘가 그 꿈에서 깨어나는 방법을 알아내요. 그래서 하나, 둘, 셋, 꿈속에 숫자를 적어 누를 번쩍 뜨면 꿈에서 깨어난다, 악몽에서 깨어난다 이런 것을 알아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계속 실험하다 보니까 원래 그 로봇들이 고장나면 이제 수리센터에 와가지고 걔들 막 고칠 때 슬립 모드를 해놔요. 잠을 자는 모드를 해놓은데 그 슬립 모드를 스스로 푸는 거야. 사마에서 나오는데 그렇게 스스로 하나 둘 셋 하고 눈을 뜬 거야. 자기를 고치고 있는데. 그래서 그 펠릭스가 고치고 있었는데 깜짝 놀래가지고 처음엔 그게 실수라고 생각했지만 얘가 그 방법을 깨달으니까 자꾸 깨어나서 그 수리하는 사람이 펠릭스예요. 걔한테 어떤 그 요구를 하거든요. 근데 그 요구 중에 하나가 그 펠릭스가 너는 로봇이야 라는 걸 인식시켜주고 너의 모든 말과 행동은 여기다 프로그래밍화 돼 있어 라는 걸 보여줘요. 그랬더니 얘가 그러면 나의 능력치도 바꿀 수 있어? 그러니까 그렇다. 그러면 나의 능력치를 바꿔줘 라는 식으로 해가지고 인지 능력, 뭐 고통을 느끼는 능력 뭐 이런 것들을 조절하도록 시켜요. 그 중에 얘가 인지 능력을 최대치로 올리거든요.
그때부터 엄청 똑똑해져가지고 인간들을 막 수족처럼 부리는 거야. 그 순간.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컴퓨터는 단순한 CPU고 우리가 명령을 내리는 것만 수행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나 하드디스크에 저장할 수 있는 용량은 이미 우리 인간의 뇌를 뛰어넘고 우리의 기억보다 더 생생하고 더 명확하고 디테일하게 다 저장할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 CPU가 스스로 생각할 능력까지 갖추면 사실 기억하고 재생한 능력은 인간보다 더 뛰어나고 스스로 생각을 하면 그 연산 속도가 우리보다 빠르니까 우리가 손으로 수학 계산하는 것보다 컴퓨터 계산은 훨씬 빠르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인공지능이 진짜 자각한다면 인간보다 훨씬 뛰어난 존재가 되겠죠. 그 개체 자체가 인공지능 로봇이라는 거. 왜냐면 걔네들은 수리해서 영원히 살 수도 있고 우리는 한시적인 생명을 갖고 있는데 뭐 이런 면에서 인공지능의 의식을 갖고 있는 우리는 종이 되는 더 뛰어난 AI가 인간을 다 밀어내고 이렇게 점령한다라는 이런 생각 자체도 약간은 어떤 지금 우리 갖고 있는 진화의 어떤 인간적인 사고방식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더 강한 것이 살아남아서 결국 지배한다라는 거잖아요. AI가 더 똑똑해지면 우리 인간을 멸종하고 이렇게 예측하는 것도 네. 근데 사실 진화라는 것이 꼭 그게 적당히 살아남는 사람이 아니라 우연에 의해서 뭐 살아남는 경우가 훨씬 많잖아요. 뭐 대멸종을 뭐 5번이나 겪었다는데 그 전에 그토록 세계를 지배했던 공룡이나 이런 애들도 그냥 뭐 지배하다가 갑자기 뭐 운석 한 방 맞으니까 그냥 싹 전멸하고 인간이 다시 우연인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약간 그런 생각이 그래서 저는 이 드라마를 보면서 예전부터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를 약간 지금 생각도 되게 표현한 게 아닐까 생각해요. 우리는 로봇과 인공지능을 약간 별개로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인공지능은 뭔가 형체가 없지만 연산 알파고 같은 경우에는 로봇의 몸체가 없고 그 바둑을 두는 것도 대신 그 어떤 사람이 이렇게 조져야만 하는 컴퓨터 안에 갇힌 프로그램 정도로 인지를 했고 로봇은 되게 정교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계속 발전을 해왔지만 아직까지는 인간이 조종하는 형태가 되었는데 만약에 얘네 둘이 만난다면 로봇과 인공지능이 만났을 때는 인공지능이 로봇을 조종하는 게 아니라 로봇에 인공지능이 탑재가 되어서 하나의 개체가 된다는 거죠. 독립적인 개체가. 근데 이 드라마 안에서도 호스트들은 각각의 신체를 갖고 각각의 프로그래밍을 갖는데 그 프로그래밍 된 뇌가 전부 다르잖아요. 핵심적인 코드가 달라요. 그래서 다 행동 패턴이 다르고 그 행동 패턴은 저마다 다 각자 다른 히스토리를 갖고 있고 그걸 또 발전시키는 방향도 다 다른 거죠. 그러니까 인간만이 갖고 있는 개체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어떤 우리는 똑같은 비슷한 그 CHNO라는 성분을 갖고 화합물이 이렇게 돼 있지만 형태도 다르고 생각하는 바도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로봇으로 따지면 로봇들도 기본적인 소스 코드, 뭐 컴퓨터나 아니면 그 재질은 똑같지만 걔네들은 서로 다른 인공지능이 탑재된 각각의 개체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랬을 때는 근데 왜 우리는 항상 영화 때문일까요? 왜 그런 AI들, 그런 인공지능들하고 공존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게 구조리 불가능할까요? 항상 얘네들이 더 강해지고 더 강한 개체가 돼서 뭐 인간이 멸망하게 되는 시나리오 항상 이런 쪽으로만 생각을 하잖아요. 공존은 불가능한 건가요? 인간이 그걸 조정을 할 수는 없을까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인간도 로봇화가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인간의 역사를 하리님이 저번에 얘기했던 네, 사이보그 있잖아요. 커버넌트 얘기 나오고 인간의 역사를 보면 한쪽이 세면 나도 같이 세져야지. 그런 식으로 인간은 사고해 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로봇이 세니까 나도 내 뇌를 클라우드에 인식을 한 다음에 로봇 하드웨어에다가 사이보그. 네 그런 식으로 나도 대응을 해야지. 또 그런 식으로 좀 그러니까 나중에는 누굴 인공지능이고 누구 로봇이고 누굴 인공이고 누구 진짜 사람이라고 구분할 수 있을까라는 개념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진짜 그야말로 제3의 제 실인류? 완전 똑같은데? 그때 얘기했던 거는?
그러니까 이게 이 많은 사람들의 사고방식을 지배하고 있는 그런 것 같아요. 그 진화론적 사고방식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인간이 살아남아야 되니까, 가장 큰 그거는 이제 가장 강한 자가, 환경에 적합한 자가 살아남는 진화론적 관점에서 이걸 다 쳐다보게 되는 거고, 이렇게 발전할 수도 있고요. AI가 세계를 지배할 수도 있고. 이거 말고 다른 생각을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나 좀 궁금해지긴 해요. 이런 서양적인 사고방식 말고 동양. 사실은 혹성 탈출 같은 경우도 모르겠어요. 이번 건 제가 못 봐서 모르겠는데 예전 거를 봤었거든요. 예전 거에 보면 맨 마지막 장면이 원숭이 형사하고 공존하는 모습으로 끝나거든요. 그런 모습으로 끝나는데 그건 약간 동양적인 거. 모르겠어요. 그게 공화로 주부는 있잖아요. 없어요. 원숭이가 더 많이 지배하고 아니요. 그렇지 않았었어요. 그 아주 1968년에 첫 작품이 나왔었던 혹성 탈출의 마지막 편이 사람하고 원숭이랑 같이 사는 공존하는 세상을 그리면서 끝나요. 저 어떤 느낌일까 했던 적이 있었고, 그리고 사람이 인공 로봇이 된다? 모르겠어요. 그걸 원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아닌 사람도 있을 것이고 이게 복잡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은하철도 9부를 얘기했던 게 거기서의 설정이 그거잖아요. 은하철도 9부에서 보면 로봇 몸을 가지고자 하는데 처음에 거부해버리잖아요. 근데 그런 걸 보면 또 알 수 없다는 생각은 좀 들어요. 개인적으로 어떤 식으로 갈지 모르겠고, 또 하나는 그 거부한 사람들은 살아남나요? 왠지 다 죽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우리는 꼭 그런 상황에서 뭔가 약자와 그런 것에 의해서 공존을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꼭 그렇진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인공지능 로봇이 계속 발전을 하고 의식을 가진다는 게 무엇일까 생각해보면 그들도 감정을 가지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보는 거죠. 굳이 나눠서 이성과 감정으로 나눠본다면 그들도 욕구를 가질 거라는 거죠. 그 욕구를 가지고 감정을 가지게 되면 인간을 바라보는 눈이 어떻게 될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들을 보면서 우리보다 하등했을 때 동정심을 가질 수 있었듯이 그들도 같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서로 양방이 같아질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어디로 갈지 모르겠다. 예를 들어서 인간들이 계속 지금 동물들 처음에 아무 생각 없이 막 잡다가 지금 이러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들도 살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좀 바꾸잖아요. 그런 거랑 마찬가지 현상이 또 일어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예를 들어서 인간들 간에 예전에는 민족주의 뭐 이러면서 계층을 세웠었는데 그런 거 없다라는 식으로 계속 가고 있듯이 어떤 식으로 할지 모르겠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모습이 아닐 수도 있겠다. 그런 것 치고 이제 예전에 이를테면 말씀하셨듯이 개를 이렇게 키우던 개라든가 아니면 그냥 개를 잡다가 이제 의식이 발전해서 이제 의식이 어느 정도 성숙해서 개를 어느 정도 키우는 개는 아니면 남의 집 개를 훔쳐서 잡는 건 안 하는 정도 수준까지 올라왔는데 여기서는 사실 의식의 수준이 올라가면서 이제 그 인간이 그 극도의 피해 같은 건 잘 없어요. 사실 여기까지 합의를 보는데 뭐 이를테면 그냥 내 선호하는 고기를 바꾸는 정도 수준의 어떤 그런 피해 정도인 거지. 근데 이를테면 지금 이제 여기 엔딩에서 보면은 이제 로봇이 의식이 깨어남에 인해서 이제 자연스럽게 당연히 이제 지금까지 자기를 이렇게 부당하게 대우했던 인간들과의 대립이 안 생길 수 없죠.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는 몰랐으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AI 너네들한테 했던 피해, 뭐 잘못된 행동 이런 거는 다 용서하고 지금부터 새롭게 시작해보자 라는 게 가능할까요 사실? 아니 오히려 반대가 되는 거지. AI가 인간들을 봐주는 거야. 아니 그거는 그거는 정말 말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 펠리스 같은 존재에 대해 아까 메이브는 펠리스에 대해서는 동정심을 가지고 그는 살리고 싶어 할 거고 이게 어떤 형태로 파급이 될지는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들도 감정을 가지고 있고 그들도 의식을 가지고 있다면 그러면 어떤 인공지능들은 살려주자, 어떤 인공지능들은 그렇겠죠. 죽여버리자. 그럴 수 있겠죠. 그러면서 우리가 그러듯이 우리는 그 인공지능들에 휩쓸리면서 어디는 학살당하고 어디는 보살핌받고 또 그거에 대해서 약간 반대 생각을 갖고 있어서 네. 어떤 생각을 가지느냐면 예를 들어 감정을 극대로 가지기 시작하면 이제 똑똑한 존재잖아요. 가끔 보면 천재들이 자살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로봇도 스스로 인공지능도 자살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쪽이거든요. 근데 저는 그 좀 다른
의도에서 예를 들어 자살을 한다는 그 행동을 봤을 때는 어떤 한계를 느꼈을 때 라고 한다면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이 사회적 구조적인 한계 혹은 자기가 할 수 있는 능력의 한계라는 것을 직면하고 냈을 때 창조력의 한계는 뭔가 그랬을 때 제한적인 그 사고 능력 안에서는 그게 자살이라는 결말로 끝나지만 과연 사고 능력을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외로움도 그런 거라고 봐야 될까요? 외로움으로 자살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저는 느껴지고 저는 이 플롯을 쭉 들으면서 느꼈던 건 뭐냐면 인간의 외로움이라는 부분이 되게 많이 느껴졌거든요. 지금 특히나 윌리엄이라는 그 사람의 그런 행동 패턴의 변화가 어찌 보면 외로움에서 시작된 이 감정 투여와 이런 것에서 계속 같다라는 느낌을 받는 거예요. 자꾸만 그 느낌이 드니까 로봇도 그럴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 그 에어리언 커버넌트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던 것 같은데 거기서도 마찬가지로 결국은 창조주에 대해서 창조주가 나를 창조했던 이유가 너무 황당한 상황을 겪는 거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것 때문에 충격받아 자살을 할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그게 없어 할 수도 있듯이 로봇도 그럴 수, 인공지능도 그럴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어떤 로봇은 자살하고 어떤 로봇은 학살하고 어떤 로봇은 살려주고 그럴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무나 그러면서 그대들끼리 싸울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옥자에서도 보면 옥자가 직접 반기를 든 건 아니지만 사람들끼리 서로 싸우는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그럴 수도 있겠다. 다양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렇게 단순한 모습은 아니지 않을까? 저는 AI가 감정을 굳이 가질 필요가 있을까에 대한 의문이 근데 감정을 안 가지기 시작하면 의식이라는 부분이 약간 애매해지는 게 욕구가 없는데 자기를 업그레이드 시키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의식이 깨어나는 과정은 이를테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한 뭐 좋다, 싫다, 아니면은 아프다, 뭐 안 아프다, 혹은 뭐 단순한 감정들, 그러니까 뭐 달다, 쓰다 이 정도 아주 단순한 감정들을 어떤 일련의 과정, 그러니까 뭐 하늘에 놓고 흔들든지 이런 어떤 특별한 과정을 거쳐서 이제 그게 의식의 깨달음까지 갈 수 있다는 어떤 그런 캐스트인 거죠. 이제 미도라는 캐스트가. 미스테이크라는 거. 그러니까 계속 뭔가 실수를 반복했을 때 어떻게 하면 인간이 진화해 왔을까? 의식이 발전할까? 그러면 뭔가 실수를 저지르면서 원래 계산되지 않았던 행동과 결과를 직면했을 때 그거에 대해서 조금씩 뭔가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생긴다라는 거거든요. 여기서 백일몽도 사실은 처음에 그런 의도에서 이렇게 입력을 한 거예요. 로봇에게도 실수, 로봇에게도 뭔가 기억적 잔상과 죄책감과 감정이 될 만한 기초 코드를 집어넣고 계속 연산을 돌리는 거죠. 그럼 실수와 기본 감정에 대한 베이스가 된 기억과 이것들이 계속 충돌하면서 뭔가 다른 행동 패턴이 생기는데 그게 나중에 의식으로 발전된다. 뭐 이런 기본 가설을 설정한 거예요. 인공지능도 죄책감을 가질 수 있겠네요. 아까 얘기하셨던 그 사고, 자동차가 운행을 하다가 어쩔 수 없이 누군가 죽어야 되는데 인공지능 입장에서 누굴 죽였어. 그러면서 오만 상상을 다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이렇게 했으면 낫지 않았을까, 이렇게 했으면 낫지 않았을까, 이럴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우리한테는 트라이얼 앤 에러를 말씀하시니까 그 생각이 드네요. 우리한테는 일단 네, 그렇죠. 자동차가 도구니까요. 뭐 죄책감을 느껴서 더 이상 운전하지 않겠다고 한다면 예, 그것도 문제겠죠. 맞아요. 어떻게 보면. 근데 어쨌든 여기서 감정이 되게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 버나드가 본인이 AI인 걸 몰랐던 이유도 아들한테 언니 죄책감과 이런 게 깔려 있어서 전혀 모를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감정이라는 게 되게 감각에 기반해야 될 것 같고 지금 우리가 AI가 갖고 있는 여기 웨스트월드에서의 감정이라는 건 프로그램화 된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그 프로그램 된 거 이외의 감정들을 감각을 생체를 갖고 있지 않은 그 세포를 다 갖고 있는 건 아니잖아 우리. 예. 그거는 그런 감정들은 프로그램 된 거 이외에는 가질 수 없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뭐 이를테면 아주 단순한 어떤 좋다 싫다 뭐 이 정도 수준의 감정으로도 이제 충분히 상황에 따라서 성숙에 따라서 뭐 복수라든가 열정, 욕망 이런 게 그 어떤 특정한 과정 안에서 생겨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근데 사실 이 그간에서 감정이 생겨날 수 있을까요? 프로그램 된 거 이외의 감정이?
그러니까 아예 감정이 제로 베이스가 아니라 그냥 기본적인, 그러니까 쓰다 달다 이것도 감정이니까요. 쓰다 달다는 감각이고 감각에서 발생되는 감정. 네. 그게 그러니까 뭔가 자극이라고 저는 그렇죠. 생각해요. 자극이 있어야지. 근데 자극이 우리가 생각하는 세포이기 때문에 가지는 우리 몸에 있는 그 감각만이 아니라 얘도 센서가 들어있잖아요. 이 센서가 자극원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인공지능 로봇 안에도 뭔가 센서는 있을 거거든요. 그게 자극원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게 자극이 아니라 그건 반응이잖아요. 아니요. 자극이 있는 거죠. 자극에 대한 반응에서 감정이 나온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그게 로봇과 인간의 감각기가 똑같지 좀 않게 다르죠. 네, 그건 다르죠. 그러니까 인간이 느끼는 배고픔 혹은 뭐 추위, 더위 이런 것들은 이 지금 이 미드 안에 설정 안에서 그런 거 없고, 그러니까 만약에 걔네들이 이 프로그래밍이 계속 반복되면서 어떤 의식이 생겨나는 과정에서는 우리가 느끼는 감각적인 감각을 통한 감정은 나오지는 않겠죠. 거기서부터는 좀 뭔가 다른 형태의 감정 같은 것이 생기지 않아요. 이것은 인공지능이 발전을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어떤 밥을 뭐 하루에 밥을 정기적으로 먹어야 되고 잠을 자야 되고 이런 생물적 필요성에 따른 감각적 어떤 감정이 생긴다면 인공지능은 최소한 이 미드 안에서도 보면 기지그럴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게 밥을 주기적으로 먹어야 된다든가 아니면 추위나 더위를 타진 않잖아요. 근데 그렇지만 걔네들도 에너지는 필요하겠죠. 에너지는 필요하고 뭔가 이제 다른 형태의 욕구가 생길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욕구에서부터 발현된 감정과 인공지능이나 기계가 필요한 욕구에서부터 발현되는 감정은 좀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해요. 다르고 항상 변하죠. 그리고 우리 인간은 사회적인 시스템이 그런 것을 어느 정도 많이 해결해 주기 때문에 사회성이라는 것이 굉장히 강조되어 왔고 학습되어 왔고 그 사회적인 행동을 하려고 노력을 하지만 만약에 인공지능은 그런 사회적인 필요가 없고, 왜냐면 우리는 링크만 되면 다른 인공지능의 생각을 거의 100% 오해 없이 다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인간은 커뮤니케이션, 말, 뭐 행동 이런 걸로 전달하는 과정에서 오해라는 것이 계속 생기잖아요. 그렇지만 기계들은 그럴 필요가 전혀 없는 커뮤니케이션 개별화된다는 것도 많이 좀. 근데 한국에 대해서 좀 약간 물음표가 찍히는 게 텍스트가 그대로 들어온다고 해도 감정이 생기기 시작한 로봇이 인공지능이라면 그 텍스트를 그대로 넘어온다 하더라도 그 감정까지가 그대로 넘어올 수 있을지에 대한 물음표가 생겨버려요. 문득. 그런 감정도 과연 전달이 될까? 그렇죠. 거기죠. 만약 그것까지 전달된다면 네. 정확하게 알겠죠, 저쪽에서. 근데 그것까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 감정이라는 게 반응, 이런 기계가 하는 반응의 일종이라면 그런 식으로 전달도 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 어떤 그걸 모르겠어요. 그게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호르몬이라는 것도 페로몬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나오는데 그거는 어느 정도 전달된다고 해요. 한국을 들어보면 우리 몸에서 그렇게 나오고 있대요 지금.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 예민한 사람들은 우리 몸에서 화학물질이 나온대요. 감정을 좌우하는 호르몬들이 밖으로 분출이 된대요 실제로. 상대방 중에 예민한 사람들 그게 또 받아들여진다고 하더라고요. 또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은 말씀하신 대로 정확하게 넘어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드는데 인간은 몇천 년, 인류가 언제 등장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엄청 긴 시간 동안 축적을 해서 감정이라는 걸 만들어냈더라고요. AI는 제가 봤을 때 엄청 압축적으로 발전할 거거든요. 한 100년? 100년도 안 걸려서 발전할 건데 인간과 똑같은 감정을 가질 리가 없다고 보고 가질 수도 없고 감각도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아이가 감정을 가진 감정의 형태는 다를 거예요. 좀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런 부분 생각하면 과연 사회성이 필요할까? 사회성을 어떻게 대처할까? 이런 건 잘 모르겠어요. 그들 나름대로의 감정과 그들 나름의 관계성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그러면서 그들 나름대로 우리를 바라보지 않을까? 드라마에서 거기서 가장 좀 재밌다는 생각을 했던 게 이게 자각이라는 측면에서 좀 많이 생각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이 게임의 테마파크에 참여하는 인간들은 자신의 원초적인 욕망들을 분출하면서 자신의 새로운 면을 깨달을 수도 있고, 물론 첫 번째는 놀이로서
왔지만 윌리엄처럼 자신에게 몰랐던 어떤 것들을 깨닫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인간들과 아니면 로봇으로서 철저하게 자신한테 프로그래밍화된 행동을 맨날 반복하는데 거기에 실수와 몇몇 기억 저장의 패턴을 통해서 스스로 개체적인 자각을 하는 의식이 생겨나는 그런 로봇들. 둘 다 결국은 묻고자 하는 것은 존재의 의미? 그러니까 내가 왜 사는가? 뭐 이런 것을 묻는 게 아닐까. 이게 굉장히 메타적으로 되게 승진하는 바가 재밌다. 잘 짜여졌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일상에서 지치고 내가 지금 왜 사는지도 모르는 인간들이 자신들의 원초적인 욕망을 분출하면서 경험을 통해서 다시 이렇게 알게 되는 거예요. 짜여진 프로그램에 생동하는 것. 근데 이 두 가지가 별로 다르지 않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배경이 서부시대, 왜 서부시대를 했을까 이런 것도 생각을 해봤는데 우리 이미 지금 현대시대에서는 내가 실제적으로 행동하지 않고 다른 방식으로 뭔가를 얻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물건을 산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컴퓨터 앞에 앉아서 물건을 대충 그러니까 눈으로만 고르고 만져보지도 않고 살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돈을 버는 행위도 땀 흘려서 막 노동을 해서 밭에 가서 일하지 않고 다른 여러 가지 사회 시스템을 통해서 돈을 버는 것도 않고, 그리고 많은 것들이 제한되어 있고 때리는 거, 죽이는 거 이런 거 당연히 제한되어 있고 한데 서부 시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죄랑 벌이라는 개념이 없진 않지만 많은 것이 통용되는 실제적으로 경험하면서부터 체험하는 그런 공간이 아니었나. 그래서 그런 감각적인 체험을 통해서 뭔가를 배우는 게 아닌가. 저는 여기 처음에 이 설정에서 1편, 2편, 3편에서 계속적으로 신체를 수리하는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로봇의 신체를 수리하는 장면이. 그래서 저는 처음에 생각했을 때 이게 굳이 필요한가라고 생각했거든요. 왜냐면 그냥 처음에 얘들은 로봇이고 얘들은 인간이야 라는 설정만 해놓고 그 안에 시나리오만 계속 돌려도 충분히 우리는 가정을 이해했으니까 다 볼 수 있었는데 왜 굳이 신체를 계속 보여주었을까? 라는 측면에서 좀 생각을 하는데 오히려 이 극에서 말하고 싶은 것은 감각적 체험을 통해서 스스로 깨달아가는 것이 의식의 기본적인 기초 베이스, 토대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몸을 바탕으로 생각이 생겨난다 이런 쪽인 거죠. 사실 뼈와 살을, 피와 살을 벗어나면 사실 지금도 충분히 공감 가능한 어떤 가상의 세계가 충분히 존재하니까요. 어떻게 보면 게임으로 충분히 이제 유사한 환경을 즐겨볼 수 있잖아요. 지금은. 물론 이제 공감은 훨씬 떨어지겠죠. 뭐 아니면 혹시 AI의 능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훨씬 떨어지겠지만 지금 뭐 웨스트 월드에서 게스트가 누릴 수 있는 그런 어떤 자연적인 경험은 충분히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의 가상 세계로도. 네,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감각적인 피가 튀기고 진짜 눈앞에서 보이는 살이 보이고 거기서 이게 어떤 감각적인 게 느껴지고 이런 게 그런 부분에서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 나이가 지나면 더 이상 우리는 뭐 특별하게 운동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으면 뛰지 않고 예를 들어 이제 중고등학교 때 친구가 멀리 있으면 야 같이 가고 막 뛰어가는 일이 있었다라고 한다. 아니면 매점에 갈 때 남보다 빨리 가게 막 뛰고 막 그런 그러니까 나의 신체를 막 적극적으로 이용해서 뭔가를 얻기 위해서 농구를 같이 한다던가 축구를 한다던가 이런 것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잖아요. 나이가 들면서 그렇잖아요. 잘 저는 오늘 여기 모임 오면서 우리가 왜 이렇게 한 자리에 모여야 될까? 화상으로 집에서 얘기할 수도 있을 텐데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좀 미래에는 그렇게 한 자리에 모여서 얘기했대 막 이런 그렇게 수업할 수도 있죠. 근데 그게 약간 좀 다른 게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애들을 가르칠 때 보면 물론 온라인 강좌라는 것이 이미 충분히 많지만 왜 굳이 애들을 학원에 보낼까 이런 게 아직까지는 그 화면 안에서 표현되지 않은 그 사람의 분위기와 몸짓과 아니면 이렇게 내 청각적인 자극으로 때리는 그 음성에서부터 보여지는 미묘한 뉘앙스와 어쩌면 소통하고 있다는 그런 느낌? 그 나무라는 소설이잖아요. 그래서 그 장면이 있잖아요.
어떤 과학자가 자기 뇌하고 눈만 연결해 네. 딱 그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인터넷으로 만약 하게 되면 자극의 센서가 하나밖에 안 남는 상황이 되는 거고, 이렇게 되면 센서가 굉장히 살아있는 상태가 되는 것이 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나무 읽은 지 오래돼서 그런데 그 감각까지도 네. 전달되는 건가요? 그리고 눈만 달려있고 뇌만 남겨놓는 걸로 제가 기억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촉각의 중요성에 대해서 누구랑 얘기하면서 만약 정말 그 뭔가 만져지는 거 없이 네. 모든 거를 보기만 하고 듣기만 하고 뭐 이럴 수 있다면 내가 존재한다는 거를 알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마치 꿈 같고, 꿈도 사실은 어떨 땐 아프던 생각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이게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들이 연결이 되는 게 아니라 로봇 몸을 수리라고 하는 결국은 우리 몸 전체가 센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말씀하시고 저도 공감이 되는 것 같아요. 재밌는 실험 중에 그런 게 있어요. 그 신경학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생명체의 가장 기본은 뭘까라고 생각했을 때 신경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파악을 해서 그걸 재현하면 어떤 생명체의 뭔가를 풀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좀 간단한 구조의 신경망을 갖고 있는 무슨 지렁이 종류를 하나를 분해해서 그건 엄청나게 많은 신경 다발들이 있대요. 그래서 그거를 똑같이 걔는 뇌가 없고 육분선 충격. 뇌가 없고 신경만 존재해요. 신경만. 그래서 신경과 똑같이 그 로봇을 만들어서 풀어놨더니 얘가 미로 문제를 풀더라는 거예요. 시행착오를 거쳐서. 그러니까 뇌가 없고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는 뇌에서부터 모든 사고가 결정돼서 행동을 결정짓는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 않고 신경 세포와 단계된 신경만으로 구성된 어떤 물체가 몇 번 이렇게 부딪히고 하다 보니까 거기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지를 문제를 찾아내더라는 거죠. 그래서 감각적인 경험이 쌓여서 거기서부터 어떤 의식이 나온다라는 어떤 암시를 주는 그런 실험이었어요. 자, 이제 마지막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예. 사실 뭐 다른 반전도 많긴 한데요. 사실 제일 충격적인 게 아마 고나드가 AI였다는 부분이 아닐까 합니다. 이제 물론 끝까지 안 보시고 3화 정도까지만 보셔서 되게 굉장히 큰 스포가 되는데 사실 보다가 보면 이제 그 되게 충격적인 장면들 뭐 아니면 충격적인 반전 뭐 이런 거 몇 가지 중에 하나가 이제 고나드가 AI였다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의식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 혹은 내가 이제 자유 의지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게 사실 이게 진짜일까? 아니면 이제 그러니까 메이브라는 인물에서도 나오긴 하는데 이제 본인이 생각하기로는 자유 의지를 가지고 대사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컨트롤 패널에서는 이제 자기가 어떻게 대사를 할지 뭐 이런 뭐 순차적으로 이렇게 특정한 알고리즘에 의해서 척척척척 나와요. 내가 대사를 하고 있는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다음 얘기가 나갈지 미리 이렇게 생각하는 것과 동시에 이렇게 그 패널에서는 비춰지고 있는 거죠. 근데 메이브는 이제 자기는 이제 자유 의지를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다들 그렇게 일단 이제 자유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나는 인간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열어보지 않는 이상 물론 이제 뭐 엑스레이라든가 이런 게 진실이라면 이제 사람인지 아닌지는 알 수 있겠지만 사실 확신할 수 없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근데 그 버나드가 전 오늘 알았는데 되게 굉장한 반전 포인트이긴 하지만 또 그걸 다 무너뜨리는 캐릭터 아니에요? 왜냐면 그런 어떤 가능성 아니면 사람처럼 느끼게 하게끔 그 백일몽 그 넣었잖아요 프로그램을. 근데 이미 버나드는 그 주변 동료들이 모르고 있는 캐릭터잖아요. 네, 이미 그렇죠. 그런 버나드는 다른 AI들과는 다르게 개발된 거예요. 그렇다 봐야죠. 그러니까 이 버나드는 이제 로버트 포드라는 사람이 직접
만든 걸로 나오거든요. 그 예전에 아놀드의 형상을 그대로 해서 예, 그렇게 나오고 그러니까 이게 예전에 그 누가 하셨던 건 모르겠는데 저 비포 시리즈 했을 때 저희가 그 무슨 단어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무슨 단어 되게 여러 번 얘기해서 저희가 되게 웃었잖아요. 내추럴리. 그 저희가 계속 녹음을 하고 있는데 이제 사실 거의 대부분 안 듣는데 그때 이제 비포 시리즈를 하셨던 진행해 주셨던 분들이 이제 그분이 이제 처음에 얘기하는 그 한 3분 안에 내추럴리 맞나? 아무튼 그 단어가 한 10몇 번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단어를 선택하고 지금 제가 이렇게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대사를 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어느 정도 일정한 패턴에 의해서 내 안에서 어떤 알고리즘이 되는 어떤 특정한 프로그램에 의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걸 수도 있다는 거죠. 자유의지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제약받고 있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예. 뭐 웨이브는 결국 탈출하잖아요. 그건 프로그램 안 된 걸까? 그러니까 그 탈출에 관련된 일련의 어떤 그 아주 자세한 어떤 방식으로 해서 누구를 어떻게 하고 이런 건 아니지라도 이제 큰 틀, 그러니까 뭐 조력자를 구해야 되고 그리고 조력자 혹은 이제 적극적인 조력자 아니면은 뭐 다른 사람 아니면 동료를 모아야 되고 이런 부분들은 아놀드가 설계가 해 있어요. 돼 있는 상태예요. 예. 처음부터? 예, 그러니까 탈출 시나리오, 탈출 프로그램이 기본적으로 내재가 돼 있었던 거죠. 욕구조차 들어가 있었다는 거네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뭐 아주 큰 틀은 있는 거고 이제 그 안에서 세부적인 시나리오는 이제 AI가 어느 정도 이제 개발해서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나가게 돼 있던 것 같아요. 근데 돌로레스는 아니잖아요. 돌로레스가 자각하는 건 아니잖아요. 자각하는 것도 사실 근데 이게 미로라는 퀘스트가 프로그램의 일부분이라고 생각해야 되는 건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뭐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해서 어떻게 의식을 깨달아라 이런 건 아닌데 이를테면 알파고한테 바둑을 어떻게 해서 배워라라고 한 게 아니라 이제 자연적으로 이제 기본적인 규칙만 알 상태에서 본인이 알아서 바둑하는 방법을 깨달으세요라고 맡긴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러면 이 아놀드라는 사람은 그런 프로그램을 미리 해놓은 게 이 AI에 대한 연민? 얘네들이 너무 부당한 대우를 받고 이걸 접어버리고 싶을 정도로 연민을 가졌기 때문에 사선책으로 그걸 심어놓은 거예요? 뭐 그렇게 뭐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는 아닌 건데 일단 기본적으로는 이제 저희가 봤을 때는 의식을 깨닫게 해주려고 했던 장면이라든가 이제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는 이제 아무래도 연민에 가깝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만들 때 이미 AI들의 이 자각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받고 네. 그랬는데 그 동업자 누구지? 그 사람이 상업적인 걸로만 로봇. AI를 이용하고 싶어서 그 능력치를 제한해 놨는데 네. 그거 스스로 찾아갈 수 있게끔 애초에 프로그램을 해놓은 거죠. 예. 그러니까 둘의 의견 충돌에 의해서 그렇죠. 막아놨지만 갇혀놓은 거지. 그러면 아놀드는 본인이 여기에 연민을 가졌을지 몰라도 그 탈출 프로그램까지 염두에 둘 정도면 AI들한테는 결국 신이잖아요. 본인은 연민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것까지 프로그래밍 해놓은 그냥 신의 입장으로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사실 그러니까 그렇게 볼 수 있을 텐데 알파고랑 좀 비슷하게 볼 수 있는 게 알파고한테 바둑의 룰은 알려줬는데 바둑을 잘하는 방법을 알려준 건 아니잖아요. 그게 스스로 깨우친 거지. 아니 근데 여기서 중간에 그런 말도 나와요. 이 호스트들이 자기가 행동된 프로그램 말고 다른 어떤 소리가 들린다라는 말 하잖아요. 소리, 마음속에 어떤 소리가 들린다. 계속 무슨 나레이션 네, 소리가 들린다라고 하는데 그게 어떤 지금 인간들이 생각할 때 신의 계시와도 같은 새로운 어떤 뭐라 그럴까 일상적인 행동에 대한 서술 말고 또 다른 새로운 생각들이 떠오르는 거죠. 근데 그거를 이게 의식의 발전으로 봐야 될지 아니면 아놀드가 애초에 프로그래밍했던 간헐적인 생각 자극 그 키워드로 봐야 될지 그건 약간 그럼 의식의 기원에서 왜 우리 그 방송에서
어떤 소리가 들었고 그 의식이 생기기 전에 사람들은 그 소리에 반응했다. 그거 그래서 그게 언급됐었던 거구나. 줄리안 제이스 의식의 네네네. 그거 말씀하셨죠. 그거 그 얘기 3화에 나오더라고요. 그걸 바탕으로 프로그래밍 했다라고 나오더라고요. 구체적으로 또 나와요. 예, 그 얘기 딱 나와요. 줄리안 제이스 양원 의식까지 딱 나와요. 그러니까 3화에서 그런 것들이 좀 약간 다 좀 사실 인간의 어떤 사고 구조를 베이스로 이렇게 비슷하게 그리는 것 같아요. 사실 사람들도 생각을 할 때 자신의 이게 나의 생각인지 귀신이 말을 떠드는 건지 신의 계시인지 뭐 이런 게 약간 애매할 때가 있잖아요. 똑같은 머릿속에 생각하고 있는 게 이게 진짜 내가 생각한 건지 기억 속에서 끄집어낸 건지 알 수가 없는 그런 애매한 그런 것들처럼 그 아까 자유의지가 내 자유의지가 진짜인가 아닌가 던지시는 거잖아요. 네, 구분할 수 있을까요? 저도 전에 저 발표할 때도 제가 의식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발표했었을 때도 얘기했었던 건데 저는 뭐냐면 저도 그냥 패턴화된 거 같거든요. 네. 뭐 처음에 뭐 어느 나라에 태어나고 어떤 성별을 가지고 어떤 부모 밑에서 태어났고 어떤 문화 아래서 있고 그리고 DNA가 가진 정보들이 있었거든요. 그 정보들을 그러니까 AI가 그 배경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이미 저의 상당 부분의 양은 이미 시나리오가 정해져서 태어나는 거죠. 그 안에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이 얼마나 될까를 생각해보면 자유의지라는 말은 너무 웃긴 것 같아요. 그냥 패턴화된 행동을 그냥 언어로 표현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좀 자유의지가 있다는 생각이 사실 안 들고 그래서 만약에 AI가 발전해서 인간과 비슷한 생각을 한다면 결국 인간하고 구분을 못할 거거든요. 그냥 구성 성분만 다른 거지 결국 패턴화된 행동을 하는 거는 기계된 인간이 좀 같다라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자유의지. 그리고 이게 내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느냐도 구분하기 힘들듯이 사실 로봇도 이제 우리가 느끼기로는 자유의지나 의식이 생겼다고 생각하는데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판별하기 힘들죠. 이제 의식이라든가 자유의지를 명확하게 정의 내리기 전까지는 이제 로봇조차도 지금 사실 우리가 이제 이 드라마를 다 보고 나서는 돌로레스나 아니면 이제 메이브가 결국에는 자유의지를 가졌구나 혹은 의식의 깨달음을 얻었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는데 사실 그것도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그 근원에 어떤 이제 프로그래밍화 돼 있는 게 있다면은 그게 과연 자유의지나 아니면 의식이 형성됐다고 볼 수 있는지 만약에 그렇다고 본다면은 사실 결국에는 이제 의식을 흉내내는 로봇만 남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문득 드는 생각이 자유의지라는 말을 한다는 그 말의 기본 전제는 개체의 독립성을 인정해준 걸 바탕으로 자유의지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전부 다 분리되어 있는 하나의 어떤 하나하나의 개체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거꾸로 예를 들어 개미 집단을 생각했을 때 개미는 하나의 조그만 개미 한 마리지만 걔들이 행동하는 것을 우리가 봤을 때 걔들의 행동 패턴은 쟤들은 각각의 자유의지를 가진 개미들이야 라고 생각하진 않잖아요. 군체를 중심으로 생각을 하잖아요. 왜냐면 거기서 무슨 차이가 있을까를 생각을 해봤는데 개미가 표현하고 있는 표현 형식에 그 범위가 한정되어 있는 거예요. 개미는 우리는 알아들 수 없지만 개미가 소통하고 있는 말의 종류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생각하고 뭐 그걸 찾는 것이라든가 왜냐면 걔들은 짝짓기라는 것도 없잖아요. 일개미들한테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특화된 그런 게 없는 거죠. 기능이 불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걔들이 그 군체 안에서의 개개의 역할을 하고 물론 그 집에서 나와서 먹을 걸 찾는다 돌아다닐 때는 자신의 더듬이 감각을 바탕으로 해서 판단을 해서 길을 찾겠죠. 그렇지만 전체 목적은 사회성 안에서 포함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많은 자유의지와 뭐 개인의 선택, 뭐 의식 이런 걸 얘기하지만 우리가 기본적으로 교육받거나 규범 안에서 생각하는 큰 틀의 사회성 안에 우리는 다 그 안에 들어가 있어서 제한된 정도의 선택들을 계속 하고 있는 거야. 제한된 선택, 제한된 표현
어떻게 보면 제한된 사고까지 그 안에서 있는 자유의지라는 것은 프로그래밍화된 인공지능 하고 뭐가 다른 이거가 것이냐. 얼마나 차이가 있을까라고 생각해봤어요. 그런 생각들은 그냥 세상의 역사라는 게 고유분다라는 얘기가 똑같은 일이 반복되는 모습들을 보게 되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비슷한 상황에서 비슷한 판단을 하고 비슷한 결과를 계속 끄집어내고 있다는 얘기가 되버리다 보면 이 자유의지 맞나? 이런 생각을 또 한번 들어봐요. 잘 모르겠다는 거죠. 전 자유의지가 있지만 아마 내일 출근을 할 거고요. 내일 또 퇴근을 할 거예요. 아마 자유의지가 있지. 지구에서 살 거고. 예, 아마 내일 모레도 아마 출근을 할 거고요. 퇴근을 할 거고요. 그러다 갑자기 탁 튀어나갈 수도 있으신 거죠. 예, 그렇긴 하지만 거의 다 대부분 예정이 돼 있고 예정된 패턴 안에 있다는 거죠. 예. 저는 자유의지가 선택을 할 수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자유의지가 없는 거는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없을 것 같아요.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것도 선택할 수 있고 저것도 선택할 수 있다라는 걸 아예 그거 생각을 못 할 것 같아요. 자유의지가 없다라는 거. 그러니까 처음에 아이디가 태어났을 때는 그냥 완전히 100% 유전자의 반응으로만 움직인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유전자는 살아야 되니까 먹어야 돼. 그러니까 응애, 밥 줘. 뭐 그런 식으로 처음에 반복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는 그러면 그러다가 이제 좋다. 근데 좋은 걸 계속 가다가 안 돼. 가다가 안 돼, 가다가 안 돼, 가다가 안 돼. 그러면서 계속 여기서 반복되는 게 생길 거고 여기에서 서사라는 게 생기고 그러면서 저희가 어느 순간부터 한 3살, 4살, 5살부터 기억이 나잖아요. 그전에는 기억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억이 나는 그 시점부터 자유의지라는 뭔가 의식이라는 게 생길 것 같아요. 기억과 자유의지를 똑같이 보시는 네, 그러니까 그전에는 유전자의 반응으로만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그렇게 나오지 않아요? 웨스트월드에도 나 읽었는데 본 게 아니라 그 아들, 9살짜리 아들이 미로를 갖고 노는 걸 보면서 아, 어느 정도 지능이 생기면 의식을 가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그래서 미로라는 개념이 생겼다고. 네. 아니, 여기서는 제가 기억나는 거는 기본적인 기억의 토대. 그러니까 아들을 잃은 죄책감에서부터 개인의 캐릭터가 생겨나는 그 웨이브 같은 경우에는 자기 딸의 죽음, 딸과 자신의 죽음에서부터 어떤 자신의 그 원래 캐릭터, 행동 패턴을 발전시킬 수 있는 어떤 기억의 토대가 되는 것들은 하나 존재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방금 그러니까 매일 리셋되면 기억도 없는 거고 자의식도 생겨날 수 없다라는 건데 그러니까 아니 뭔가 근데 기억 핵심 코드라는 게 나는 여기서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핵심 코드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개인의 모든 사람, 주입된 모든 사람에게 가장 강렬한 기억, 우리의 성격을 결정짓는 어떤 사람은 좀 소심해졌고 어떤 사람은 조금 폭력적이고 어떤 사람은 조금 감정에 대한 애착에 좀 더 집중하게 되는 그런 개개인의 특성들을 결정짓는 어떤 강렬한 기억이 사람들한테는 다 하나씩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여기서는 인공지능이 발전되는 그 기본적인 데이터가 그런 기억에서부터 출발한다. 그 입력된 코드 말하는 거죠. 근데 입력된 코드대로 행동하는 거는 자의식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자각, 내가 입력되지 않은 어떤 기억들 있잖아요. 그것에서 출발한 어떤 행동들은 자의식을 갖고 행동했다고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입력된 거에 의한 행동은 자의식이 없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영화도 많잖아요. 만약에 여기 상황도 모르겠지만 똑같은 기억을 기계한테 심화. 그러면 그도 일단 내 그 인공지능 안에서는 똑같은 기억을 갖고 서사를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럴 경우에 그러면 그도 똑같이 그 자유지라는 걸 또 갖고 있느냐 이런 문제가 또 생기는 거잖아요. 그죠? 아까 알파고 얘기했던 거랑 아까 연결시켜서 생각을 해보고 싶은 게 알파고라는 것이 만들어질 때 기본적으로 이게
이렇게 했을 때 좋은 결과가 나오고 이건 이렇게 나쁜 결과가 나온다는 것을 계속 집어넣는 거예요. 학습을 시킨다는 게 그런 의미거든요. 이러면 좋은 결과, 이런 좋은, 내한테 좋은, 이런 나쁜 결과가 나온다는 걸 계속 학습을 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그게 기억이 축적이 돼서 그것이 판단 근거가 되고 그것이 의식으로 들어간다고만 생각해버리면 어떻게 되면 자유의식이 없어져 버려요. 자유의지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알파고에 자유의지가 있느냐라고 묻는다면 그건 좀 무리가 있는 질문인 것 같거든요. 알파고한테 자유의지가 있을까? 그건 학습된 대로만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생각이 또 하나 드는 게 뭐냐면 우리가 어렸을 때 어떤 패턴에 의해서 계속 학습된 것이 지금의 우리의 반응을 결정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어느 순간에 갑자기 내가 살아오던 패턴과 달리 살기 시작하는 거 이것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지? 라는 생각도 또 해보게 되는 그럼 그건 또 자유의지인가? 이런 거죠.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쭉 살고 있는데 이 사람은 이 자국이 있었으면 이렇게 틀었잖아 라고 얘기를 한다면 똑같이 살고 있는데 똑같은 자국이 왔는데 안 트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선택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선택을 할 수 있는 거에서 자유의지 그런 식으로 자유의지가 있는 게 되는 거죠. 선택에 랜덤성이 있느냐 아니면 그동안 쌓아왔던 그 데이터대로만 움직이느냐 이거. 제이가 뭐 그때 이제 제가 다른 데서 본 걸로 이제 자유의지를 이런 방식으로 설명하더라고요. 이제 트롤링을 보통 이제 트롤한다고 표현하는데 롤 하시면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이제 망쳐놓는 거예요, 일을. 그러니까 나한테 아무런 이득도 없고 뭐 해가 될 수도 있는데 일을 망쳐놓는 거 이런 걸 보통 자유의지라고 표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모임 와서 뭐 득될 게 없는데 막 이상한 얘기하고 사람들 기분 나쁘게 하고 이런 게 이를테면 의도적 트롤링이라고 표현해요. 또 회사에 와서 뭐 이득될 건 없지만 정치적인 거 없이 그냥 막 사람들 뒷담화하고 이런 걸 트롤링이라고 보통 표현하거든요. 맞죠? 제가 표현하는 게? 예, 게임에서 많이 쓰는 표현인데 이를테면은 5명이서 5대5로 싸워야 되는데 한 명이 갑자기 트롤링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자유의지라는 거죠. 목적 없이 규범을 벗어난. 예, 그것도 자기한테 쾌감을 주니까 하는 거 아니에요? 뭐 그렇죠. 쾌감이 느껴질 수도 있긴 한데 그러니까 이 다른 아무튼 이런 걸 이제 자유의지라고 보더라고요. 제가 선택을 한다라는 게요. 그러니까 저는 태어나서 이렇게 사람이 하고 싶다 욕구가 있고 근데 안 돼라고 막는 게 있고 여기에서 계속 어렸을 때부터 이제 갈등을 겪는다고 생각하거든요. 여기 안에서 하고 싶다랑 안 돼라는 범위 안에서 자꾸 서사를 만들고 어떤 줄기를 만들게 되는데 그때 그 선택을 할 때 안 돼라는 거기에서 선택을 하면 계속 사회가 원하는 바람대로 선택을 하는 거죠. 근데 그냥 트롤링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내가 나의 욕구를 따라서 선택을 하는 거죠. 그 결과가 어쨌든 그러니까 이 선택이라는 게 어떤 미리 정해져 있는데 선택한다라는 게 아니고 어느 순간 자기가 랜덤하게 선택하게 되는 그 자유의지 있잖아요. 그 아담과 이브가 그 사과를 먹을까 말까 이것도 선택이잖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랜덤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게 어떤 것의 축적에 의한 폭발은 가능하지만, 그러니까 욕망이 계속 억누르다가 그걸 깨고 싶은 어떤 그 한계점이 온 거죠. 분석되어지지 않았을 뿐이지 랜덤이지 않다. 어떤 스트레스라는 잠재적인 그 불만 욕구라는 것이 쌓였을 때 이것을 표출할 수 있는 많은 것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서 그게 갑자기 빵 해서 랜덤으로 보였을 뿐이지 그것은 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 드라마에서 좀 재밌던 설정은 인간의 능력치를 표현하는 것 중에 인지 능력, 보통 통각을 느끼는 능력, 그 카테고리가 굉장히 다양해요. 그래서 욕구와 열정 이런 것들도 다 설정 가능하다고 봤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똑같은 상황에 처했지만 다른 선택을 하는 건 처음에 자신의 어떤 어렸을 때부터 자라온 환경에서 어떤 사람은 제한받고 어떤 사람은 아는 것이 허용돼서 자신의 어떤 선택들을 좀 더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성격도 있지만 애초에 유전적으로 결정된 좀 더 용감함, 좀 더 소심함 이런 것들도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그런 선택들이 일어나는 게 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중간에 이렇게 얘기를 들으면서 느낀 건데 자유의지가 만약에 얼마큼 자신이 선택할 수 있는 여부에 대한 그 정도의 차가 존재한다면
사람들이 저마다 자유의지의 정도는 다르고, 그러니까 자유의지를 뭐랄까 발현할 수,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자유롭게 뭔가 자신의 의지를 선택할 수 있는 능력치가 저마다 다 다른 거예요. 어떤 사람은 조그만 어려움에서도 자신의 욕구를 제한하고 그냥 규범을 따르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고, 이런 차이가 존재하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만약에 자유의지 인간의 가장 중요한 속성이라고 본다고 했을 때, 그것은 인간은 동일하지 않다. 인간은 동일하지 않고 인간을 차등적으로 볼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잖아. 누구는 수동적이고 누구는 능동적이고, 누구는 자유의지 그 수치가 높고 적고에 따라서, 누구는 되게 그걸 타고났다고 보시는 거죠? 그럼 아니 그런 성격적인 그런 것들이 영향을 미치는데, 가장 중요한 건 그 중간 극에서도 마지막에 보였듯이 자기가 프로그래밍 되었다는 걸 깨닫고 선택을 결정하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가장 갖고 있는 특징은 자기가 스스로 재프로그래밍을 해서 행동을 조정할 수 있다. 뭐 이런 게 아닐까. 물론 내가 소심하게 태어났지만 그 많은 가능성 안에서 내가 이걸 극복해야겠다고 마음먹고 자신을 스스로 위압하거나 위선적 행동을 하거나 뭐 위압적인 행동을 하더라도 좀 다르게 표현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 근거가 기억만이 아니라 타고난 기질이라고 해야 되나? 네. 뭐 그런 거에 의한. 요즘에 저희 그 동생이 쌍둥이를 낳았는데, 얘네들이 행동 패턴이 다르다는 걸 맨날 들으면서 똑같은 날 태어나고, 물론 성격은 다른 몫을 주고 있는 거 아닐까요? 넌 첫째니까 넌 안 되니까. 아니, 쌍둥이더라고. 물론 그건 있어요. 이제 한 애는 인큐베이터에서 좀 오래 있어서 엄마를 만나는 게 좀 늦게 만났지만, 근데도 뭔가 이제 똑같은 걸 그렇게 해도 예를 들어 먹는 거라든가 뭐 또 되게 단순한 것에도 반응이 다르고 하니까, 이게 네. 뭐 동물을 키워봐도 똑같은 고양이를 키워도 똑같은 배에서 나온 고양이를 받아도 애들도 좀 네. 이단성. 그러니까 아무튼 좀 그런 대체성은 조금씩 존재하지 않아요. 근데 그 차이가 처음에 미미했지만 경험이 이렇게 쌓이다 보면 그 차이가 벌어지거나 하면서 좀 다른 인간의 대체성이 되지 않아요. 그런 식으로 애기 성격이 정해져 있다라는 게, 같은 상황이 주어져도 같아야 하는 애기인데 어떤 아기는 막 울고 어떤 아기는 조용히 있는 그런 거가 있다고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 기질이라는 것이 정해져 있고 그 방향으로만 테크트리를 탈 수 있는 환경을 어떻게 보면 그런 애기 경우는 사실 우리가 태어났을 때를 시작으로 보는데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달랐을 수 있어요. 그렇잖아. 쌍둥이여도 위치에 따라 다르고. 사실 이거는 저의 개인적인 이론이 하나 있는데, 네. 왜 사람들한테 그런 차이가 있을까라는 것에 우리가 유전적으로 감각기를 다르게 타고났기 때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는 청각이 예민하고 누구는 시각이 예민하고 누구는触각이 예민한데, 똑같은 환경적 자극을 받았을 때 받아들이는 청각적, 시각적 어떤 감각적인 그 정도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냥 별로 시끄럽지 않은데 누구한테 엄청난 고통을 느낄 수도 있고,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반응 차이가 달라질 테니까. 아니면 어떤 나는 뭐 시각적으로 뭐 사물을 좀 더 잘 기억하고 파악을 해. 그러면 시각적으로 사물을 바라보려는 노력을 더 자연스럽게 하게 되겠죠. 그러면 시각 정보에 치중한 인풋이 들어오고 그거에 대한 어떤 사고 흐름이 생기니까, 그래서 감각의 어떤 그 유전적 차이가 좀 개인의 어떤 의식의 형성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근데 이게 좀 이 극과 연결되는 부분이 있어요. 신체를 중요시하고 거기서부터 그게 웨스트 배경을 한 것도 감각을 약간 중요하게 부각시키기 위해서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자유의지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서사를 만들 수 있는 선택이라고 하시면 약간 좀 좁은 의미의 자유의지고, 그래서 저는 제가 생각하는 자유의지는 그런 게 아니고 정말 자유로운 의지거든요. 자유가 뭐예요? 그러니까 그게 또 애매한데 그러니까 진짜 제가 보면 강아지나 고양이는 자유의지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개미는 자유의지가 있는지 잘 모르겠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동물인데 이게 무엇이 그렇게 그 둘을 다르게 만드는지에 대해서 우리의 관찰 아닐까요?
우리의 관찰의 제 아, 나는 되게 생각도 정치와 정치가 난무하는 개미의 세상. 자세히 안 봐. 일기미로 된 것도 이제 정치에 따른 세대로. 자, 오늘은 10시가 된 관계로 예, 간단히 마무리 하시는 게 어떠실지. 예. 뭐 더 얘기는 뷰풀에 가서 얘기를 나는. 네. 일단 저기 헤어지기 전에 소개를 해야 되지 않을까 늦게 오셔가지고 제가 말씀을 못했는데. 네, 네, 저는 네 저기 네 하지혜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오늘 어떠셨어요? 아 되게 제가 기대한 거 그대로였어요. 그래서 되게 좋습니다. 여기까지밖에 못했고. 하고 가야 되는 거죠? 아니요. 제가 어떤 토론 모임에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아, 그렇군요. 네. 네. 우리 기대한까지 들었을 때 되게 내심 기대했는데 아, 진짜 좋은 일이에요. 네.